철학과 학과장을 맡은 안석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명대 철학과와 다산기념 철학과학자 공동주최로 세계 석학 초청 강연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그 슬로베니아 출신의 철학자 지제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꼭 이맘때 강연을 하셨고, 오늘 초청한 분은 독일의 출신의 철학자입니다. 페터 슬로트다이크 교수님인데, 제가 간단히 양력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우리 총장님께서 좀 더 자세한 소개 인사 있으시고 난 다음에 강연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로트다이크 교수님은 1947년 독일 카르스루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뮌헨 대학에서 철학, 동문학, 역사학을 공부하시고 1975년에 함부르크 대학에서 현대 자전문학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마쳤습니다. 80년 이래로 자유작가로 활동하면서 종교철학, 심리학, 문화예술 이론에 관한 다수의 논문과 책을 펴내시고요. 현재는 그 karlsruhe 대학의 karlsruhe 조형대학 교수로 계시면서 또 총장이라는 책을 맡고 계십니다. 대표적 저서로는 1983년에 나온 맹수적 이성 비판,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과 대조되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리고 아주 최근에 출판한 3부작으로 영역별, 그다음에 기포, 지구, 거품 이런 제목의 3부작입니다. 책을 주제로서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분의 한국 지금 계명대학이 3번째 강연입니다. 서울에서 한 번, 대전에서 한 번, 대구에서 한 번, 다시 서울에서 한 번인데요. 이 방안을 맞추어 가지고 한국에서 이분이 쓴 책이 하나 출판이 됐습니다. 인간 동장을 위한 규칙, Regular Field and Mention Park라는 제목의 책을 다름 아니고 우리 학교 이진우 총장님과 사모님께서 한길사에서 책을 펴내십니다. 저도 어제 봤습니다. 네, 슬로트다이크 교수님을 이렇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Professor Sloterdijk, would you please for the audience? 박수로서 나와주시죠. Thank you. 이어서 총장님께서 인사말 하시겠습니다. 오늘 독일에서 페터 슬로트다이크 교수 모시고 초청 강연회를 가지게 된 것을 정말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슬로트다이크 교수님하고 오전에는 독일 칼스루의 조형대학과 또 우리 계명대학교가 특히 디지털 아트 분야의 누리사업을 위해서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협약서도 체결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공동 작업도 중요하겠지만 오늘의 강연은 특별히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페터 슬로터다이크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많이 안 알려져 있는 철학자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독일에서는 독일을 대표하는 가장 저명한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독일을 대표하는 철학자 그러면 비판 이론의 마지막 대변인이라고 그럴 수 있는 유르겐 하버마스를 꼽는데, 유르겐 하버마스에 필적하는 이름으로서 항상 페터 슬로터다이크라는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오늘 강연을 하시게 될 응축 불가능성 그리고 장소의 재발견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통상 지구화의 시대다, The Age of Globaliza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구화의 시대에는 공간 간의 거리가 사실 응축이 되어서 장소가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슬로터다이 교수는 이런 그 소위 글로벌리제이션 또는 세계화, 지구화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철학과 존재론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소위 독일의 대표적인 철학적인 조류라고 할 수 있는 실존주의와 접목을 시켜서 오늘날 아주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은 장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깨우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서 상당히 시사적인 그런 강연을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강연을 들으시면서 좀 세 가지의 초점을 좀 맞춰 주시면은 아마 이해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우선 슬로터다이 교수님께서는 철학을 전통적인 의미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철학이라는 것은 개념의 체계를 조금 더 명료화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사실 여러 가지 이론적인 틀 안에서 설명하려고 그러는 데 비해서 슬로터다이 교수님께서는 이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철학을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점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강연문에서도 아마 다양한 예들이 많이 등장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논의는 하지만은 철학적으로 그렇게 토론하기를 꺼려하는 위험한 주제들을 상당히 도발적인 방식으로 주제화를 하십니다. 예컨대 뭐 인간복제 문제라든가 지구화의 문제라든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테러리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학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데 비해서 슬로터다이 교수님께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다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일에서는 1999년에 엘마우라는 조그만 성에서 오늘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레길렌퓨덴 멘션파크 인간 농장을 위한 규칙이라는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 논문에 대해서 비판 이론의 대변자가 비판 이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인간 복제를 옹호한다고 비판하면서 토론이 벌어져서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99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니까 독일 학계를 5년 동안 달구고 있고 이 논쟁을 일컬어서 슬로터다이 디베이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격렬하게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슬로터다이 교수가 이런 상당히 위험한 문제들에 대해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파헤친다는 점에서 상당히 도발적인 철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오늘의 강연이 조금은 더 재미있고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주목할 사실은 슬로터다이 교수님은 개념을 많이 사용하기보다는 메타포, 은유와 비유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저녁에 만찬을 같이 하면서도 들은 이야기지만은 자기가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한 명은 플라톤이다. 플라톤은 아시는 것처럼 문학의 형식을 빌어서 철학적인 사상을 전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전통 속에 슬로터다이 교수의 어떤 그 철학적인 핵심도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완성된 3부작이 슈페레, 독일말로는 슈페레 아인스바이드라의 3권으로 되어 있는데 무려 2,500페이지에 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차근차근 읽으시면 4년 졸업할 때까지 아마 읽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책은 여러 다양한 정말 비유들로 가득 차 있고 독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철학뿐만 아니라 예컨대 건축학, 예술 또는 공간구조, 문학 비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접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을 내가 좀 얻겠다 이런 뜻보다는 슬로터다이 교수님의 그런 강연을 통해서 영감과 자극을 많이 받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우리 조촐한 자리이기는 하지만 계명대학교가 인문학적인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이겠지만 끝까지 좀 토론까지 참석해 주셔서 우리 슬로터다이 교수님이 계명대학교에 관해서 특히 대구 지역의 철학적 전통과 인문학의 그 깊이에 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독일에 돌아가실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오셔가지고 토론하고 오늘 오전에 계명대학교를 둘러보시면서 우리나라에서 이 계명대학교가 제일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Sehr geehrter Herr Professor Sloterdijk, es ist für mich wirklich eine große Ehre und Freude, Sie hier persönlich begrüßen und dem koreanischen Publikum aus dieser Region vorstellen zu dürfen. Sie sind zwar zum ersten Mal hier, aber mich dünkt, Sie sind für uns irgendwie bekannt. Es ist vielleicht die Tücke der Globalisierung, dass man einen Philosophen nicht richtig kennt, obwohl er sehr bekannt ist. Oder man kann anders formulieren, man kann heute einen Philosophen sehr gut kennen, ohne dass man seine Schriften gelesen hat. In Bezug auf das Kristallpalast haben Sie die Raumerfahrung und Raumgestaltung des Spätkapitalismus mit unübertrofener metaphorischer Kraft sehr schön formuliert. Wegzufahren braucht man nicht hinauszugehen. Das ist wirklich sehr schön formuliert. Ich meine, dasselbe Prinzip gilt für die Art und Weise, wie philosophisch interessierte Geister mit ihren Philosophen umgehen. Nämlich, um einen Philosophen kennenzulernen, braucht man nicht mehr seine Schriften zu lesen. Ich glaube, es genügt vielleicht im Internet-Suchsystem wie Google auf einen passenden Namen zu klicken. Das ist wirklich schade und eine Tragödie, Tragikomödie. Herr Sloterdijk, Sie sind hier präsent nicht nur als Namen, sondern als eine leibliche Person, die uns einen Weg in die Zukunft der Philosophie oder in die Philosophie der Zukunft weisen wird. Ohne Übertreibung können wir sagen, dass die Philosophie sich in der Krise befindet. Aber ich glaube, was auf dem Spiel steht, ist nicht so sehr die Philosophie, sondern das Philosophieren. Wie können wir in der sich so schnell verändernden Gesellschaft philosophieren, wenn das Philosophieren immer noch das Nachdenken bedeutet? Ich glaube, in der von Technologien beschränkten Welt kann nicht einmal die Eule von Minerva wissen, wann sie fliegen soll. Nämlich die Nacht ist schon zum normalen Arbeitstag verwandelt, nicht wahr? Überall herrschen Vordenker, nicht Nachdenker. Ich glaube, dass die deswegen den sogenannten Skandal erregt haben, weil sie ins unbekannte Feld vordringen, wo das Philosophieren noch möglich ist. Neue Philosophen müssen für alles, was uns auftut, in der Zukunft offen sein. Darum haben sie, um mit Nietzsche zu sagen, sozusagen aus der Gefahr ihren Beruf gemacht, und daran ist wirklich nicht zu verachten. Und meines Erachtens betreiben sie die Philosophie als eine richtige Dramaturgie und philosophieren als ein richtiges Drama. Ich kann, wenn Sie mir erlauben, Ihre Philosophie in 3 Sätzen zusammenfassen. Erstens, Philosophie heißt nicht mehr im Hegelschen Sinne, dass die ihre Zeit in Gedanken erfassen, sondern das Erfassen dessen, was man nicht in Gedanken erfassen kann. Ich meine an konkreten Beispielen. Und Philosophie heißt zweitens nicht so sehr ein verfeinertes System zur Eingrenzung dessen, was als Vernunft, Wirklichkeit oder Wahrheit gelten soll, sondern das Gefährliche, in Ihrem Fall besonders, auf gefährliche Weise zu thematisieren. Drittens, Philosophie ist letztlich in Literatur begründet, denn wer das andere sieht, sollte auch anders sagen.
Sie philosophieren nicht so sehr mit Begriffen, sondern für meine Augen mit Metaphoren. Ich bin davon überzeugt, dass Ihr Vortrag uns starke Impulse zum Nachdenken geben wird. Ich hoffe auch, durch die lernen wir endlich, dass es nicht so sehr die Beseitigung der Entfernungen, sondern die Anerkennung des Unkomprimierbaren ist, was uns näher bringt. Ich danke Ihnen im Voraus für Ihren Vortrag. Danke. 자, 이제 슬로트다이크 교수님 나오셔서 강의해 주겠습니다. 프로페서 슬로트다이크. 통역은 우리 철학과 권대중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전체 이번에 발간 강연들이 4가지입니다. 4가지인데 시간적인 순서는 저희 계명대학교에서 3번째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4가지 중에 맨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중남님께서 오늘 강의 내용을 잠깐 이제 예고를 해주셨는데 물론 저는 이제 철학과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오늘 강의에 대해서 독해도 갔었고 또 철학과 홈페이지에 전체 강연 요지와 또 전문 등등을 미리 이제 업로드 해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읽고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와서 이 텍스트를 처음 받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주 짧게 오늘 강의를 제외하고 그 앞에 내용적으로 앞서는 새 논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께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텍스트 중에서요, 맨 뒤쪽입니다. 21페이지에 원래 2번째로 되어 있는 지구화의 완성, 지구라는 기구의 승리, 제목부터가 상당히 메타포리시하다고 할 수 있는데 원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전쟁을 할 때 이제 앞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십자가가 나타나면서 신이 너는 이 십자가를 기호로 해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좀 이제 걸어와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날 와서는 오히려 글로부스라고 하는 지구라고 하는 기호가 승리한 시대다. 그렇게 일단 엽니다. 이 사람은 역사라고 하는 그 출발점을 갖다가 아주 옛날로 잡지 않고 바로 1492년에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을 떠나는 그 시점을 역사의 출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식민주의에 의한 그 대항해 시대의 첫 출발점이 동시에 역사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훨씬 전에 역사는 끝났다고 하는 겁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식민지 확장도 끝나고 더불어서 바로 이제 역사도 끝나고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포스트 히스토리, 다시 말해서 이제 일종의 축구 게임으로 보자면 본 경기가 끝나고 잠깐 남는 인저리 타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역사 이후의 시대인 지금은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로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그런 식민주의적인 그런 과정으로서는 이제 이해해서는 곤란하고 그 안에서 이제 모든 이웃 간에 서로 아주 호혜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또 지역의 팽창도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다만 한정된 지역 안에서 어떤 도로망의 확충, 전기라든가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는 일종의 안락한 자본주의 사회가 도래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서 보이는 제1강연 수정궁이라고 하는 그쪽에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담스럽게도 이 수정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지구상의 3분의 1도 채 못 된다라는 것이 슬로트다이크 교수의 주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이 수정궁은 그 밖에 소외된 다른 민족에 의해서는 아주 분노와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테러리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일 세 번째 강의는 이제 내일 하게 되는데 거기서는 물론 역사가 끝난 이 시대인데 한 가지 예외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미국이라는 겁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역사 끝난 시대에는 아주 정말 그 지구가족 성원들 간의 대칭적이고 아주 상호평등하고 호혜적인 그런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사실은 이 포스트 히스토리 시대 때 논리인데
미국은 여전히 이 역사 시대에 그러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계속 밖으로 자기들의 그 힘을 뻗치려고 하는 일종의 이런 표현을 써도 하면 이제 시대착오적인 그런 나라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그 정도가 지금까지 이 사람의 역사 철학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할 강의는 정말 모든 것이 네트워크화되고 정말 끝이 없어 보이던 이 세계가 동그란 지구로 되어버리고 모든 것이 공간적으로 압축되어버리고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끝끝내 압축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런 장소라는 겁니다. 그 제목 우리가 뭐 지역의 재발견 그런 그 부제를 달았는데 정확하게 우리말로 하자면 장소입니다. 장소. 우리가 밝히고 있는 장소, 대지. 그걸 이제 미리 염두에 두시면 오늘 처음 듣기에 좀 난해하지만 이 강연이 그래도 상당히 이해하기 쉽게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So, Sie übersetzen erst, ich habe vorher noch ein paar Worte frei. Sie übersetzen das fortlaufend. Ja. Herr Präsident, Herr Dekan, liebe Kollegen, liebe Studenten, meine Damen und Herren, ich möchte, bevor ich meine Vorlesung beginne, wie immer ein paar persönliche Worte zu dem Publikum sagen. 간단한 인사말인데 일단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좀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갖다가 여러분 앞에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Wie immer, wenn ich in Asien unterwegs bin, ist es mir ein Bedürfnis, dem Publikum zu erklären, dass ich nicht ganz als Fremder und nicht als Gleichgültiger zu Ihnen komme. Ich will Ihnen sagen, dass wir, die Generation der jungen Deutschen, die um 1945 und in den folgenden Jahren geboren sind, in einer Weltlage zur Welt kamen, in der wir Grund hatten zu zweifeln an der Weisheit und an dem Wissen unserer eigenen Kultur. Und in dieser Situation hat die Generation, die in den 60er Jahren jung war, das heißt die heute inzwischen mythisch gewordenen 68er, zu einem Teil sozusagen in ihrer Seele den Weg nach Osten eingeschlagen, auf den Spuren von Hermann Hesse, der schon in den 10er Jahren, den 20er Jahren des 20. Jahrhunderts diesen Weg in das Morgenland, wie man damals gesagt hat, eingeschlagen hat. Und ein solcher Morgenlandfahrer bin auch ich geworden. Mein Weg hat mich physisch nur bis Indien getragen, aber spirituell bis in den fernen Osten. Und wir haben in unseren jungen Jahren im Lao Tzu gelesen und haben den Meister des Shobogenzo studiert und haben gehört, dass in Korea noch eine Form von Schamanismus existiert, der von Frauen ausgeübt wird. Nicht? Weswegen ich bis zu Beweis des Gegenteils glauben möchte, dass die koreanischen Frauen Zauberinnen sind. Das ist das Hauptwerk des philosophischen Zen-Meisters Dogen. Das sind 12 Jahre. 뭐 길게는 제가 좀 또 듣다가 보니까 잊어먹기도 했는데 일단 1945년 이후에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그 전에 갖고 있던 어떤 정신적인 자부심 같은 데 큰 손상을 입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60년대에 이제 아주 용기 있는 젊은이들로 장성을 했는데 또 정말 이 사람들이 진짜 활기 넘치고 하는 그런 젊은 세대가 됐던 것이 아마 68년쯤 됐다. 예. 그때 이제 독일에서 큰 사회변혁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잘 아는 68 운동이라고 하는 것. 예. 그러다가 이제 가령 헤르만 헤세 같은 영향을 통해 가지고
그 동양 세계의 정신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큰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저도 잘 모릅니다만 진짜 어린 시절부터 그 노자를 읽어봤고 또 동양의 그 샤머니즘 문화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 이제 멀리서 오셨지만 자기는 그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낯선 사람만은 아니다 하고 일단 상당히 그 호의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Gut, ich möchte Ihnen heute eine Überlegung vortragen, die ein Ausschnitt ist aus einer längeren Reflexion über die Situation der Weltkultur in der aktuellen Lage. Ich habe hierfür eine Metapher vorgeschlagen, nämlich dass alle industrialisierten Nationen in gewisser Weise, zumindest in der heutigen Zeit, zugehörig sind zu einem Projekt, das in der Mitte des 19. Jahrhunderts in London zum ersten Mal in einem konkreten architektonischen Symbol sich materialisiert hat. Im Jahr 1851 hat der englische Glashausarchitekt oder eigentlich Gartenhausarchitekt John Paxton einen gewaltigen Palast gebaut, der die erste Weltausstellung beherbergen sollte. Dieser Palast wurde vom englischen Parlament im Herbst 1850 genehmigt. Im Sommer 1851 stand dieses größte Gebäude der Welt bereits im Londoner Hyde Park, fast 600 Meter lang, 120 Meter tief und im Mittelbau etwa 35 Meter hoch. Ja. Da waren sozusagen die alten Ulmen, die schönen Bäume des Hyde Parks mussten geschont werden. Das waren sozusagen die ersten Ökologen ihrer Zeit. Sie mussten im Mittelbau dieses Kristallpalastes aufbewahrt werden. Und die Menschen, die dieses Gebäude besucht haben, waren, glaube ich, die ersten Menschen, die unsere Zeitgenossen sind, unsere wirklichen Zeitgenossen. Und zwar deswegen, weil sie zum ersten Mal in die Atmosphäre sozusagen eines psychedelischen Kapitalismus eingetaucht wurden. Das heißt, ein Kapitalismus, der das ganze Leben nach innen nimmt. Es ist nicht so wie in einem kleinen Laden, wo man hineingeht, etwas kauft und wieder herausgeht, ja, sondern ein psychedelischer Kapitalismus, der das gesamte Leben in einen großen Innenraum versetzt. Ich glaube, das ist die zentrale Metapher meiner Überlegungen. Deswegen ist der Begriff des Kristallpalastes für mich so wichtig. Und ich habe dafür auch einen wichtigen Zeugen, einen Zeitzeugen aus den 60er Jahren des 19. Jahrhunderts, nämlich Fjodor Dostojewski, der im Jahr 1862 auf einer Reise nach London dieses Gebäude mit eigenen Augen gesehen hat und total schockiert war. Ja. Er hatte eine Todesangst, als er dieses Gebäude sah, und seine russisch-orthodoxe Seele hat gegen diesen Anblick revoltiert. Ja. Und mit anderen Worten, Dostojewski ist der erste Globalisierungskritiker gewesen, der erste Feind der Globalisierung, und zwar als Kritiker des Kristallpalastes. 네, 이것은 이제 수정궁이라고 하는 이제 아마 이 강연에 맨 처음에 그 단어 시작한 단어가 이제 결정화, 뭐 수정화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셨습니다. 일단은 좀 간단하게 좀 추격하자면 1851년에 그 영국 런던에서 열렸던 그 제1회 만국 박람회에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처음 보는 그런 아주 거대한 건축물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철골 뼈대로 해가지고 그 정말 수정인지 유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속이 환히 비치는 그 수정 같은 것으로 그 둘러싼 벽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뭐 길이가 600m, 높이가 120m 정도 되는 거대한 그 조형물이 세워졌습니다. 물론 지금은 없습니다. 런던에. 제가 보충 설명드리는 건데, 제가 지금 앞에 계시는 그 독일 분에게 물어봤는데, 지금은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라고 하는 그 장소는 없고 같은 이름의 그 이불이 축구팀만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당시만 있었는데 바로 이제 1960년에
도스토옙스키가 그 런던을 방문해서 이 건축물을 보고 정말 그 죽을 만큼의 그러한 그 큰 충격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 오늘날 이분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아주 안락한 구조물 속에 쌓여져서 모든 것이 그 부족한 것이 없고 또 어떤 싸움도 없고 하는 이런 안락한 자본주의적 구조를 상징하는 제 첫 번째 조형물이 바로 런던에서 세워진 그 크리스탈 팰리스 수정 궁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요즘 자본주의 산업 사회를 상징하는 첫 번째 조형물이면서 그것을 보고 비판했던 도스토옙스키에 따라서 이러한 그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제 첫 번째 비판가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Und es ist mit Sicherheit so, dass die reichen Länder der Moderne, also der gegenwärtigen Kultur, allesamt inzwischen Teil dieses Weltkristallpalastes geworden sind. Ich selber habe nach wenigen Tagen meines Aufenthaltes in Korea den Eindruck, dass gerade Südkorea ein besonders eindrucksvoller, besonders moderner Teil dieses großen Kristallpalastes ist. Also jeder europäische Romantiker, der nach Südkorea kommt, auf der Suche nach dem alten Asien, nicht? Oder wer glaubt, dass er hier Lao Tzu in seinem antiken Kostüm noch treffen kann, wird mit Sicherheit enttäuscht sein. Aber im Gegenteil, wir sehen hier wahrscheinlich die Zukunft. Wir sehen das 21. Jahrhundert. 이번에 이제 한국 와서 느낀 건데 가령 그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 아시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이제 아주 오래된 복장을 입은 노자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와 보니까 정말 아주 낭만적인 취향을 가진 유럽인들이 한국에 올 경우에는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 더욱더 현대화된 수정궁의 모습을 한국에서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Es gibt einen großen Unterschied zwischen dem Leben im Kristallpalast und dem Leben in der alten offenen Welt. In der alten offenen Welt gibt es Geschichte. Im Kristallpalast und in der Geschichte gibt es Kriege und militärische Operationen. Innerhalb des Kristallpalastes kann es naturgemäß eigentlich nur noch Polizeioperationen geben. Oder, wie wir es heute beobachten, an der Grenze zwischen dem Kristallpalast und der Peripherie oder der Außenwelt gibt es noch Kriege, wenn nämlich sozusagen die Militärs, die innerhalb des Palasts arbeitslos sind, hinausgehen, um dann in dem Terrain außerhalb des Kristallpalastes sozusagen Ordnungspolitik zu betreiben, so wie wir es im Augenblick erlebt haben, als die Amerikaner versucht haben, mit Gewalt die Demokratie in den Irak zu exportieren. 네, 기본적으로 이제 옛날 그 세계가 수정같이 결정화되기 이전에는 아주 물리적으로 특히나 전쟁을 통한 그런 군사적인 행동을 통해서 어떤 그 많은 그 이동이 가능했는데 정말 완전히 닫혀지고 완벽하게 갖춰진 수정궁 안에서는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군대 조직 같은 게 실질적으로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군인들은 정말 실험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런 내정을 위해서 이제 그런 군대 조직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이 크리스탈 팰리스 수정궁 밖으로 그런 군사들을 보내서 외부 세계에 가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가령 이제 민주주의를 이라크에 그 수출한다는 명목으로 미국이 군대를 갖다가 이라크에 파견하는 이런 것도 이제 오히려 이제 수정궁 안으로부터 그 밖으로의 그 간섭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s gibt noch ein kleines Kriterium, an dem man den Unterschied zwischen dem Leben im Palast und dem Leben im Freien festmachen kann. Solange die Menschen unter offenem Himmel leben oder im Freien leben, gibt es Abenteuer und Krieg. Sobald sie Bürger des Kristallpalastes geworden sind, gibt es eigentlich nur noch Haushaltsunfälle. Der Haushaltsunfall wird der Ersatz für das Abenteuer.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모험을 하고 하는 이런 자유로운 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닫혀져 있는 이런 수정국 안에서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어떤 집안에서의 하나의 사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했는지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Ein Beispiel dafür, jedes Jahr, jeden Winter fahren Millionen von Europäern in die Alpen, in die Schweiz, in Frankreich, in Österreich, in Bayern mit Skiern. Millionen von Menschen einen ganzen Winter lang, und man hat jeden Winter ungefähr eine Viertelmillion Verletzte, 100 Tote, eine Viertelmillion Verletzte, gebrochene Arme, gebrochene Beine, gebrochene Köpfe. Aber das alles gehört eigentlich unter die Überschrift Amüsierkultur. Das ist also nicht, es ist nicht mehr Krieg, aber die modernen Krankenhäuser sind eigentlich sozusagen die Lazarette der Konsumkultur geworden. Und jeden März oder April machen die europäischen Gesundheitsminister eine Bilanz und stellen fest, wie viele Menschen sich sozusagen durch ihre Amüsements innerhalb des Kristallpalastes des Tourismus verletzt haben. Das ist, glaube ich, das dramatischste Beispiel dafür, wie heute auch die sogenannten Ärztendinge verschoben worden sind ins Innere einer großen Konsumsphäre. 예, 아까 얘기한 것 조금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제 결국 이제 그 수정국 안에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위험도 없고 상당히 권태로운 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모험 같은 것을 밖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매년마다 겨울에 수백만의 그 유럽인들이 스키를 타러 갑니다. 남부 독일의 뭐 바이언 지방이나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아니면 뭐 북부 이탈리아 이런 데를 가는데 수백만이 가는데 그 중에서 평균적으로 매년마다 25만 명이 부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머리가 깨지거나 뭐 다리가 부러지거나 그렇게 부상을 입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환자들이 아무래도 병원에 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 관계되는 장관들이 통계를 뽑아보니까 결국 이제 정말 삶 자체로부터 어떤 사람이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권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모험을 감행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상자들이 속출하게 되고, 따라서 병원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건강을 돌보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일종의 거대한 소비 문화 전체 중에 하나의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Ich darf das vielleicht mit einer persönlichen Anekdote noch erläutern, denn ich weiß, wovon ich spreche. Ich bin selber ein Opfer dieser Entwicklung. Ich darf Ihnen verraten, dass ich seit einigen Jahren ein fanatischer Radfahrer geworden bin. Ich hoffe, ich beleidige Sie nicht, wenn ich sage, dass ich mir sozusagen eines der besten Fahrräder der Welt, nämlich ein amerikanisches Mountainbike, erworben habe und mit dem Südfrankreich und Süddeutschland unsicher zu machen begonnen habe. Und wie es nicht anders sein kann, hatte ich gleich zu Beginn meiner Radfahrerkarriere einen sehr schweren Unfall und lag 2 Wochen in einer Klinik. Das war für mich eine wirkliche Erleuchtung, weil ich begriffen habe, dass die wirklichen soziologischen Seminare der Gegenwart nicht in der Universität stattfinden, sondern in der traumatologischen Abteilung bzw. in der Unfallstation der Universitätsklinik. Wenn Sie etwas wissen wollen über die moderne Gesellschaft, dann gehen Sie in die Unfallklinik Ihrer Stadt und dort sehen Sie die Wahrheit über die moderne Gesellschaft.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그건 일단 제가 생각하고요. 결국 이제 그런 부상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마운틴 바이크를 하다가 뭐 2 주간 입원해 있는 그런 자기 아는 사람 이야기했는데, 결국 이제 그 요즘 와서는 정말 제대로 된 사회학적 세미나라고 하는 것은 대학의 이런 강의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병원 응급실에 가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더 생생한 예들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Aber ich will damit nicht sagen, dass Sie jetzt alle Soziologie studieren sollen. Ich bitte Sie, bleiben Sie besser bei der Philosophie. Ja,
Sie das übersetzt? Nee? Haben Sie es nicht verstanden? Ich habe gesagt, ich sagte, das soll keine Werbung für die Soziologie sein, sondern eine Reklame für die Philosophie, die ist weniger gefährlich. 이것도 역시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메타포를 써가지고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도 그리고 어떤 그 사회학에 대한 그 광고가 아니라 오히려 그 철학적인 통찰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얘기한 것 같습니다. Wir beginnen jetzt mit dem 진짜 강의가 상당히 깁니다. 길다 보니까 아까 제가 앞서가지고 조금 줄였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제 말씀이 좀 다르더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Im auskristallisierten Weltsystem ist alles in Bewegung gesetzt und zur Veränderung angeregt. Nichts von dem, was sich in ihm bewegt und ändert, hat noch die Qualität von Geschichte. Der einzige Nachtrag zu dem Ereignis- und Erzählkomplex der Weltgeschichte hieß, könnte in einem Weltklimaprotokoll bestehen, in einem entsprechenden Weltenergiekodex und einer Weltumweltpolizei. Desiderata, deren Durchführung zur Stunde nur vage und als ferne Optionen absehbar ist, da die USA und andere konsumintensive Länder sich bis auf weiteres zu stark fühlen, um auf ihr Vorrecht zu erhöhtem Umweltverbrauch zu verzichten. 네, 그대로 있으나 그 수정과 같이 결정화된 세계치가 있는 모든 것이 운동성과 가능성을 띠게 된다. 그 아래서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들 중 그 어떤 것도 역사라는 성질을 지금까지도 여전히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사라고 불렸던 많은 복합의 사건과 이야기에 덧붙인 유일한 노력은 세계 기후의 정세나 그에 상응하는 세계 에너지 보관 및 세계 환경 경제 아래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그것의 관찰이 현재로서는 단지 희박하고 먼 미래의 선택으로만 보이는 희망 상황에 불과한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을 비롯한 소비 지향적 국가들은 당분간은 상승된 세계 소비에 대한 그들의 우선권을 포기하기엔 자신들이 너무나 강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Hinsichtlich des menschlichen Raumerlebnisses war das Hauptergebnis der terrestrischen Globalisierung bei den Bewohnern der europäischen Nationen ein wunderbares Großwerden der Welt, begleitet von dem Erschrecken vor der erhabenen Unbewohnbarkeit der Ozeane. Wir haben oben auf die ambivalente antimaritime Grundstimmung im Affekthaushalt der meisten Neuzeiteuropäer hingewiesen. Philosophisch kulminierend in Kants Forderung, die Dinge müssten sich nach dem Erkenntnisapparat der Menschen richten, zumal den von Philosophieprofessoren in unkundbarer Stellung. Und einen Nachklang hiervon bot Heideggers Regionalismus, der das Leben in Hafenstädten oder gar auf Schiffen für eine tiefe Verirrung. Die mentale Öffnung auf die See hin blieb über lange Zeit eine Sache von Minderheiten. Wirklich zu Hause war sie nur in den kaufmännischen Subkulturen der Küstenstädte, binnenländisch allenfalls bei einigen Fernweh geplagten Träumern und den Lesern von Entdeckermemoiren. Heute jedoch spielt der während der gesamten Neuzeit virulente Gegensatz von Seeschäumern und Landtretern keine nennenswerte Rolle mehr. Ob man eher maritim oder terran empfindet, die schnellen Medien haben den Horizont auf neue Formate gezogen, erscheint in jeder Richtung überfüllt. Die Welt ist seither alles, was einem leicht zu viel wird. 인간이 겪은 공간 체험의 관점에서 보면 유럽 국가의 거주자들에게 있어서 땅이 지구로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맞는 가장 주된 결과는 세계의 가장 놀랄만한 거대화인데 이는 대양이 지니는 숨과 거주 불가능성 앞에서 느껴지는 두려움에 의해 수반된다. 앞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근대 유럽인들의 일반적인 성능에 달려있는 양면성을 띤 반해양적인 기본 정서에 관해 언급한 바 있다. 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정서는 사물들이 인간의 인식장치를 그것도 종신직이 보장된 철학 교수의 인식장치를 향해야 한다는 칸트의 요구에서 정점에 이른다. 항구 도시나 심지어는 배 위에서의 삶을 하나의 심대한 혈선으로 간주했던 하이데거의 지역주의는 칸트의 이러한 생각을 메아리처럼 변해야 한다. 바다를 향한 정신적 개방은 오랜 세월 동안 소수인들만의 전유물이었다. 즉 그것이 실질적으로 친숙한 정서였던 것은 해안 도시 상인들의 기층 문화에서 본 그러한 개방성은 내륙에서는 언제나 먼 것을 동경하는 몽상가들이나 탐험가들의 해고록을 읽는 독자들에게나 기능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근대 전체 동안 만연되었던 바다의 물거품을 내면서 항해하는 자들과 대지를 밟는 자들 간의 대립은 어떤 언급할 만한 역할도 더 이상 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바다의 친근함을 느끼건 육지의 친근함을 느끼건 간에 고속의 매체들은 수평선을 새로운 형태로 바꾸어 놓았다. 이제 수평선은 모든 방향에서 가득 차서 넘친다. 그 이후로는 모든 것이 세계이며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이 감당하기는 너무도 많은 것이 되고 있다. Der Einschnitt zwischen Moderne und Postmoderne lässt sich festmachen an den Raumgefühlen der Menschen innerhalb der komfortablen Installation. Die klebrige Allgegenwart der Nachrichten hat dafür gesorgt, dass Unzählige die vormals weite Welt wie eine überfüllte, schmutzige kleine Kugel erlebt. Wer nicht vor dem Fernsehen gelebt hat, weiß nichts von der Süße des Lebens in der entgrenzten Welt. Das wirkliche Neuzeitgefühl, das bis in die 30er Jahre des 20. Jahrhunderts in Resten überlebt hat, war ohne langsame Medien nicht zu haben. Nur die Hochseeschiffe, die Erdgloben und die Reiseliteratur vermochten der Mischung aus Ehrfurcht und Neugier eine Form zu geben, mit der die seefahrenden Völker und die lesenden Menschen an Land den neu erschlossenen Dimensionen der Erde Antwort gaben. Dazu trug bei, dass die Langsamkeit des Fernverkehrs im nautischen Zeitalter den Entfernungen ihre Würde ließ. Die langen Wege hielten die Preise für den Zugang zum Fremden hoch. Sie wirkten mit an dem exotischen Schleier, der über die entdeckte Welt ausgebreitet blieb. Weltkenntnisse aus erster Hand waren bis zum Aufkommen des Massentourismus nach dem Zweiten Weltkrieg teuer, selten und verführerisch. Wir erinnern uns, Othello gewann die Liebe des Dämonas, weil er erzählen konnte, wie er bei seinen Reisen in die Wildnis litt. 근대와 포스트 모던을 가르는 분기점은 편리한 시설 안에서 인간들이 가지는 공간에 대한 감각을 기준으로 정해질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들려지는 뉴스들로 인해 우수한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토록 넓었던 세계를 마치 가득 차 넘치는 더러운 작은 공인 것처럼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TV 앞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경계가 사라진 세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의 달콤함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30년대까지만 해도 남아있었던 실질적인 근대적 감각은 느린 매체가 없이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대양을 항해하는 선박들, 지구의, 그리고 여행에 관한 책자들만이 경외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상태에다가 새로운 형식을 부여할 수 있었던 바, 바다를 항해하는 민족들과 육지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은 바로 이 새로운 형식을 통해 지구의 새로이 열려진 차원들에게 응답하였다. 대항해 시대에 있어서 원거리 교통의 속도는 매우 느린 것이어서 이로 인해 각 지역 간의 먼 거리가 여전히 그것의 존엄성을 지닐 수 있던 것도 여기 한 몫을 하였다. 머나먼 길들은 이방인들에게 이르는 가격을 여전히 높게 유지했다. 이 먼 길들은 새로이 발견된 세계로까지 여전히 쳐져 있었던 이국적인 배일에 함께 적응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단체 관광이라는 것이 출현하기까지는 세계에 대한 세일하기 전에 원래 소비자 가격 그대로의 지식은 비싸고 희귀하며 또한 오도되기 쉬운 것이었다. 우리는 오텔로가 데스데모나의 사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자신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어떠한 고초들을 겪었는지를 얘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Das alles ist durch die Tachotechnik des 20. Jahrhunderts zu einer bloßen Erinnerung geworden. Die Telefonnetze, die Funktechnik, die Jetantriebe in der Luftfahrt haben innerhalb von 2 Generationen ein solches Maß an Distanzüberwindung zur Selbstverständlichkeit werden lassen, dass der Raum nun wie eine fast ganz vernachlässigbare Größe wahrgenommen wird. Da er seinen schnellen und ultraschnellen Durchquerungen keinen nennenswerten Widerstand entgegenzusetzen hatte, schien er der Grundbereich des In-der-Welt-Seins von Menschen zu sein, der wie von selbst der Verkleinerung, der Zusammenpressung, der Annullierung entgegenkam. Wenn Marx und Engels an der bekanntesten Stelle des kommunistischen Manifests von 1848 den Blick auf die revolutionären Leistungen der Bourgeois-Epoche statuiert hatten, alles Ständische und Stehende verdampft, so fügt das Empfinden des 20. Jahrhunderts hinzu, alles Ausgedehnte und Raumfordernde wird zusammengepresst. Interkontinentales Telefonieren ist hiervon die einfachste Manifestation. Wer den Mythos vom Verschwinden des Raums bestätigt sehen will, braucht nur zum Hörer zu greifen oder einige Mausklicks auszuführen. 20세기의 스피드 기술은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단순한 기억으로 만들어보겠다. 전화망과 방송기술 그리고 항공 비행에서의 제트 추진 장치로 인해 거리의 극복에 중구한 그러한 척도는 두 세대도 지나기 전에 자명한 것이 되었으며 그럼으로써 이제 공간은 마치 거의 전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크기인 것처럼 지각된다. 공간은 그것이 빠르고 초고속으로 변화되는 것에 대해 그 어떠한 저항도 행사해서는 안 되었기에 그것은 인간의 세계 내 존재의 기본 영역인 것처럼 보였으며 축소와 압축 및 파기를 마치 자발적인 것처럼 받아들였다. 막스와 엥겔스가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의 가장 잘 알려진 대목에서 부르주아 시대의 혁명적들을 조망하는 가운데
모든 신분적인 것과 정치에 있는 것은 사라진다라고 확정했다면 20세기 감수성은 여기에다 다음과 같은 것을 추가한다. 연장되고 공간을 요구하는 모든 것은 압축된다. 국제전환은 이 중에서 가장 단순한 징후이다. 공간이 사라진다는 신화가 참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저 전화 수화기를 들거나 몇 번의 마우스 클릭만 하면 된다. Die Raumrevolution der Gegenwart, von der Karl Schmitt in seinen Betrachtungen die verblassende weltgeschichtliche Rolle von Land und Meer Rechenschaft geben wollte, hatte in Wahrheit die Raumkompression zum Thema. Sie brachte die Neutralisierung der Abstände mit sich, sie hob die trennende Wirkung der Zwischenräume auf, sie verkürzte die Wege zwischen hier und dort bis auf einen nicht weiter kompressiblen Rest. Dieser residuale Raum konnte lästig sein, Beachtung und Hochachtung vermochte er nicht mehr zu fordern. Denn besitzen die Modernen auch nicht die Gabe der Bilokation, wie einigen mittelalterlichen Heiligen nachgesagt wurde, kommt die der Translokation ihnen selbstverständlich zu, können sie nicht exakt gleichzeitig an zwei Orten sein, so kurz nacheinander an beliebig vielen. 칼 슈미트는 땅과 바다가 담당했던 세계사적인 역할이 점점 더 퇴색하고 있음에 관해 고찰하면서 오늘날의 공간 혁명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자 했는데 그의 주제는 사실상은 공간의 압축이었다. 공간의 압축은 거리의 중성화를 수반하였다. 그것은 두 지점 사이에 위치한 공간이 그 두 지점을 뛰어넘는 작용을 지향해버렸다.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압축할 수 없는 잔여 공간을 제외하고는 여기와 저기 사이의 길을 단축했다. 이 잔여의 공간은 단지 성가신 것일 뿐 그 어떤 더 이상의 주목과 경외를 요구할 수 없었다. 현대인들은 비록 중세의 몇몇 성자들이 할 수 있었다고 하는 동시에 두 위치에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은 지니지 못했지만 적어도 위치 이동의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만은 자명하다. 그들은 정확하게 동시적으로 두 개의 장소에 있을 수는 없으나 매우 짧은 시간에 여러 장소를 자의적으로 이리저리 옮겨다닐 수는 있다. Unter diesen Umständen wurde der Raum dem Anschein nach zu der ignorierbaren Größe. Als Distanz und Barriere war er in der Praxis besiegt, in der Theorie als Herrendimension verpönt, als Träger von Verkehr und Kommunikation war er zum stummen Hintergrund geworden, moralisch galt er als der Sitz der Verdienlichung. Aus der Sicht derer, die Nachfrage nach Schnelligkeit anmeldeten, war nur ein toter Raum ein guter Raum. Seine erste Tugend bestand in seinem Vermögen, sich unfühlbar zu machen. Den schnellen Prozessen zuliebe sollte er von allem zurücktreten, was traditionell seine ontologischen Bestimmungen ausmachte, diskrete Nachbarschaften zu stiften, Partikel zu verstreuen, Körper zu trennen, Agenten zu positionieren, Grenzen zwischen Ausgedehntem anzubieten, Zusammenballungen zu erschweren, Explosionen aufzufangen, Vielheiten zur Einheit zusammenzuziehen. Von den klassischen Eigenschaften des Raums blieb nur seine Leitfähigkeit zurück, genauer das Aspektbündel Konduktivität, Konnektivität, Medialität, ohne dass die Anstrengungen der Moderne, den Raum durch Kompression zu überwinden, zu keinem sinnvollen Ergebnis führen. An die Stelle des Distanz-, Trennungs- und Platzierungsraums, den man die Natur nannte, tritt der Sammlungs-, Verknüpfungs- und Verdichtungsraum, der uns als Technikumwelt umgibt. In diesen kann das Entfernte körperlich oder in der Fiege von beliebig weit ins Hier und Jetzt zitiert werden. Die Monitore zeigen, was es mit der aktuellen Räumlichkeit auf sich hat. Man ruft auf, man manipuliert, man kombiniert, man sichert, man löscht. 이러한 상황에서 보면 공간은 무시할 수 있는 크기가 되어버린 것으로 여겨집니다. 즉, 실천적인 면에서는 거리와 장애로서의 공간이 정복되었으며 이론적인 면에서는 남성들의 차원으로서의 공간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교통과 의사소통의 당시로서의 공간은 무언의 배경으로 되었고 도덕적으로는 물화의 소재지로 간주되었다. 빠른 것에 대한 수요를 호소하는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오로지 죽은 공간만이 좋은 공간이었다. 공간이 지녀야 할 제1의 종목은 바로 그것이 느껴질 수 없게 하는 능력이 있었다. 빠른 속도의 여러 과정들을 위한 공간은 전통적으로 자신의 존재론적 표정들을 구성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즉 이웃간을 구분하고 부분들을 붙여놓고 육체를 떼어놓고 대리인을 위치시켜놓고 연장된 것들 간의 경계를 제공하고 곤중 집회를 방해하고 폭발을 차단하고 다수를 통일시키는 것 등으로부터 물러나야만 했다. 공간이 갖고 있던 고전적 특징들 중 남은 것은 오직 그것의 가전도성,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도성, 접속성, 중간 위치성이라는 국민들의 다발뿐이었던 바, 이것이 없이는 압축을 통한 공간을 극복하려는 근대의 고도들은 아무런 유의미한 결과도 얻지 못한다. 자연에게 호칭으로서 부여되었던 거리의 공간, 분리의 공간 및 대치의 공간 대신에 모호모의 공간, 연결의 공간, 압축의 공간이 그 자리를 대신했거니와 바로 이러한 공간이 우리를 기술 환경으로서 둘러싸고 있다.
이 기술의 공간에서는 멀리 떨어진 것들이 물리적으로든 상징적으로든 인위적으로 먼 곳으로부터 여기와 지금으로 불려올 수 있다. 모니터들은 실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간에 둘러보고 조작하고 응격하고 확인하고 지운다. Dank der globalen Netzwerke verwandeln sich zahllose Punkte auf der Erdoberfläche in Lesesäle. Vorausgesetzt, dass eine Lese wirklich ist, was Heidegger von ihr zeigen wollte, das Zusammentragen von Zeichen des Seins an eine Hier-Jetzt-Wahrheitssammelstelle. Vielleicht können Sie da noch einfügen, dass Heidegger den Begriff des Logos mit dem Begriff der Ernte parallel geführt hat. Heidegger war zwar der bizarren Meinung, es gebe nur zwei authentische Weltlesesäle, den einen bei den Vorsokratikern bzw. Aristoteles, den anderen in Freiburg-Todtnauberg. Begnügen wir uns mit der Bemerkung, dass Heidegger nicht nur in diesem Punkt wenig Nachfolge gefunden hat. Auch seine Auffassung, die Sprache sei die maßgebliche Sammlerin, wird von der Evidenz der aktuellen Multimedia-Welt nicht unterstützt. 전지구조의 네트워크 덕분에 지표만이 무수한 지점들이 독서실로 바뀐다. 물론 여기에는 하이데거가 지금 여기에 있는 진리 저장소에서 존재의 기호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불렀던 바에 독서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전제된다. 여기서 잠깐 이제 이번에 추가했는데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하이데거는 이제 유산의 개념으로 이제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하이데거는 진정한 세계 독서실은 오직 두 개밖에 없다고 하는, 즉 하나는 소크라테스 이전의 사상가들이고 다른 하나는 프라이부르크 토트나우베르크라고 하는 기이한 생각을 가졌지만, 이에 대해 우리는 하이데거가 이러한 점 말고도 다른 점에서도 별로 후계자를 찾지 못했다는 근거로 속하지 보고자 합니다. 존재의 기호를 모으는 가장 군이 있는 것이 언어라고 하는 그의 생각 역시 오늘날의 이토록 명백한 멀티미디어 세계에서는 더 이상 지지되지 못한다. Die moderne Raumkompression alias Raumrevolution führt einen kulturellen Einschnitt fort, der sich in der griechischen Antike mittels der Hinzufügung der Vokale zu den vorderorientalischen Konsonantenschriften vollzogen hatte. Wie McLuhan, Goody, Havelock und andere gezeigt haben, konnte sich allein durch das Ereignis der griechischen Schrift die alteuropäische humanistische Lesersubjektivität entwickeln, deren starkes Merkmal in der Fähigkeit zum Umgang mit Texten bestand, das heißt zum situationsunabhängigen Sinnverstehen. Die griechische Poesie und Prosa explizieren eine ansonsten eher latente Fähigkeit des menschlichen Intellekts, sich Personen, Sachen und Konstellationen in deren Abwesenheit vorstellen zu können. Dank aufgeschriebener Texte emanzipiert sich die Intelligenz vom Zwang des In-situ-Aufenthalts in mehr oder weniger verstehbaren Umständen. Das heißt, um eine Situation kognitiv zu bewältigen, muss ich nicht länger als ihr Teilnehmer in sie eintauchen und mit ihr in gewisser Weise verschmelzen. Es ist genug, die Beschreibung der Situation im Text zu lesen, dabei steht es mir frei, zu bleiben, wie ich bin und zu assoziieren, was ich will. Nach dem Schrifteinschnitt spaltet sich das in der Weltsein explizit in erlebte Situationen und in vorgestellte Situationen. Genauer, es gelingt den vorgestellten Situationen dank ihrer Verschriftlichung aus dem Monopol des Verstehens durch in der Situation sein auszubrechen. Mit der griechischen Schrift beginnt das Abenteuer der Dekontextuierung von Sinn. Was das bedeutet, macht sich klar, wer bedenkt, dass bis zur Medienwende im 19. Jahrhundert alle höhere Kultur in Europa, wie auch in Asien, von den Sonderentwicklungen der Musik und des Bildes abgesehen, Schriftkultur war, das heißt Simulation von Abwesenden. Ihr entsprach eine Politik aus dem Geist der Bürokratie und der imperialen Epik. 공간의 혁명이라고 칭해지는 근대의 공간 압축은 고대 그리스에서 동방의 자문자인 모험을 덧붙임으로써 이루어졌던 그런 같은 문화적 경계점을 지속적으로 내는다. 마실 맥루한, 구디, 헤이블록 등이 지적했듯이 고대 유럽의 인본주의적인 독자 주관성은 오로지 그리스 문화의 발생을 통해서만 발전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주관성이 지니는 뚜렷한 특징은 바로 텍스트와 관계할 수 있는 능력에, 다시 말해 실제의 상황에 의지하지 않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있었다. 그리스 신문학가 스탄모는 다른 문화권에서는 다만 잠재적인 채만 남아있었던 인간 지성의 능력을, 즉 인간들과 사물들과 성자들을, 그것들이 연합해 흡수해 표상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출한다. 문자로 기록된 텍스트 덕분에 인간의 지성은 다소 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어떤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상황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관계성에서 해당된다. 다시 말해 하나의 상황을 인식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나는 더 이상 그 상황의 참여자로서
그 속에 빠져들거나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그 상황과 함께 섞여서는 안 되거니와 말하자면 표상된 상황들은 그것의 문자가 덕분에 상황 안에 있음을 통한 이해가 행사했던 독점으로부터 뿌리쳐 나올 수 있다. 그리스 문자와 더불어 의미의 탈 콘텍스트화라는 모험이 시작됩니다. 19세기에 매체의 전환이 있기까지는 유럽, 방금 도출하면서 아시아, 물론 유럽, 아시아의 거의 모든 고등문화는 음악과 그림의 특별한 발전을 일단 논해본다면 바로 문자의 문화였다는 것을, 즉 부재하는 것을 시뮬레이션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러한 탈 콘텍스트화의 모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관료주의와 제국 소사시의 중심에서 나왔던 정치가 상응했다. Die alteuropäische Schriftlichkeit gehört zur Vorgeschichte der modernen Raumkompression, weil sie den Aufstand des Texts gegen den Kontext, die Losreißung des Sinns von den gelebten Situationen ermöglicht hat. Insofern sie das dekontextuierende Denken, was man üblicherweise als Lesen bezeichnet, einübt, emanzipiert sie den Intellekt vom Zwang zur Teilhabe an realen Situationen und schließt für ihn die grenzenlose Weite der Nicht-in-situ-Welten auf. Sie erzeugt den theoretischen Menschen, von Nietzsche in der Figur des Sokrates angegriffen. Ihr Repräsentant ist der starke Beobachter, dieser Junior des Absoluten, der in allen Lagen des wirklichen Lebens prinzipiell anderswo ist. Sogar im Sterben benimmt der Weise sich, als habe er die Szene irgendwo schon gelesen. Ja, Sokrates gibt vor, schon jetzt im Leben dort zu sein, wohin der Tod ihn bringt, am anderen Schauplatz, am Ort der ewigen Formen, in der Heimat der unsterblichen Buchstaben. Sokrates konnte zum europäischen Weisheitshelden par excellence werden, weil er ein Leben in stetiger Verweigerung gegen die Autorität des Anwesenden geführt hat. Er lehnt vor allem die Zumutung ab, in die von Rhetoren, Politikern und Schwätzern manipulierten Situationen gläubig einzutauchen und mit den Verhältnissen leben. 고대 유럽의 문자가는 근대 공간 압축의 전사에 속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콘텍스트에 대한 텍스트의 저항을, 즉 생생하게 체험된 상황으로부터 의미가 이탈하는 것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문자반은 탈 콘텍스트화하는 사유를 일반적으로 읽음이라고 불리는 그 사유를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 상황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강제에서 지성을 해방시키며 또한 무한하게 넓은 상황 안에 있지 않은 세계들을 지성에 대해 열어놓는다. 그것은 이론적인 인간을 낳으며 이를 니체는 소크라테스를 빗대면서 공박하였다. 이 막강한 관찰자, 이 절대자의 후예는 바로 문자화의 대표자로서 그는 자신의 실제적인 삶이 그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가 원칙적으로 다른 곳에 가 있다. 심지어 자신이 죽는 순간에도 이 현자는 마치 자신이 그 광경을 이미 어떤 곳에서 읽었다는 듯이 행동한다. 더욱이 소크라테스는 죽음이 자신을 데려다 줄 곳에 이미 가 있다고까지, 즉 다른 무대에, 영원한 형상들의 장소에, 불멸의 문자들이 사는 고향에 가 있다고까지 자칭한다. 소크라테스가 단연 뛰어나게 유럽 지혜의 영웅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현존하는 것의 권위를 줄곧 거절하면서 살았기 때문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수사가들과 정치가들 그리고 수다꾼들을 고지고대로 믿고 그들에 의해 조작되던 상황들 속으로 들어가리라는 기대를 거절한다. 그는 스스로를 관념적인 환경들 속에서 재콘텍스트화하기 위해 현존하는 모든 상황들, 자신을 빨아들이려는 모든 상황들로부터 빠져나오는 지성의 제1증인이다. 지성의 눈앞의 상황들과의 단절, 더하기 이상적 상황들 속으로의 제2주라는 이러한 이중적인 활동이 바로 플라톤 이래로 철학이라고 불린다. 철학이 자신의 가치를 남길 때 사람들은 삶에 대한 읽으면서 맺는 관계와 같이 하면서 맺는 관계 중에서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Den Erfolg dieser größten europäischen Befreiungsbewegung liest man daran ab, dass es schon in der Antike zu antiintellektuellen Restaurationen kam, die sich gegen die falsche Freiheit des Schwebens in einem abgehobenen Vorstellungsraum wandten. Die jesuanische Polemik gegen die Pharisäer gehört zu dieser Reaktion des Gelebten gegen das Gelesene ebenso wie das Lachen der thrakischen Magd über den zerstreuten Philosophen Thales in Brunnen. Seit der Stoa sind die antiken Weisheitslehren vorrangig vom Wunsch nach Wiedereinbindung ins Gelebte motiviert. Diogenes ist der komische Held der unkomischen Rückkehr ins Verkörperbare. 유럽의 이와 같은 가장 위대한 해방운동에서 초래되는 결과는 이미 고대에서도 반지성적인 복구운동이 일어난다는 데서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러한 운동은 떨어져 있는 표상의 공간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릇된 자유에 대한 저항이었다. 우물에 빠진 철학자 탈레스에 대한 트라키아인 한의의 비웃음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의 비난 역시
읽혀지는 것에 대한 사라지는 것의 이러한 반동에 속한다. 스토아 학파 이후로 고대 지혜의 스승들은 무엇보다도 이 사라지는 것과의 재연계를 갈구하는 소망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고 있다. 디오게네스는 물체화될 수 있는 것을 향한 결코 우스꽝스럽지 않은 도끼를 대변하는 우스꽝스러운 영웅이다. Man könnte diese Tendenzen als die erste Wiederaneignung des In-situ-Prinzips bezeichnen. Sie artikulieren den Protest des Teilhabesinns gegen die angeblich oder wirklich zu weit getriebene Loslösung der beobachtenden Intelligenz von den geteilten Situationen. Diogenes, Jesus und die thrakische Magd sind also Reaktionäre im präzisen Wortsinn, zumindest aus der Sicht derer, die das Lesen dem Leben vorziehen. Alle drei, wie auch die Stoiker und die Epikureer, wären mit dieser Etikettierung hochzufrieden gewesen. Allenfalls hätten sie ihre Position durch den Hinweis erläutert, dass das Leben, ohne je aufzuhören, primäre Eigenregung zu sein, gelegentlich Reaktion sein muss. Reines Dagegen hinsichtlich deformierender Zwänge und reiner Widerstand gegen unangemessene Kompression. In der Sprache der Mägde, man lässt sich doch nicht alles gefallen. In linker Reimkunst, wer sich nicht wehrt, er lebt verkehrt. Solche reaktionären Impulse wandern seither in immer neuen Gestalten durch die Zeiten. Sie kehren wieder bei den Frühsozialisten, den Situationisten, den Kommunitaristen und den Gruppentherapeuten. Sie hallen nach in der Kritik der Vitalisten an den theoretisierenden Herumstehern. Ihre intelligenteste Stufe dürften sie in Marshall McLuhans Lob der Audiokultur erreicht haben, von der es heißt, sie gebe der ganzheitlichen, nicht-linearen Wahrnehmung ihrer vom Buch geraubten Rechte zurück. Dem respondiert die buchromantische These von Maurice Blanchot, dass die Literatur das Potenzial zu einer totalen Erfahrung in sich trage. Diese Position ist illustrativ durch ihre absurde Tendenz, denn sie feiert die Lektüre als totale Macht, indem sie vergessen machen will, dass es in der Natur des Lesens liegt, den Totalitarismus der gelebten Situation aufzulösen. 이러한 경향들은 상황한 원칙의 최초의 복원이라 부를 만하다. 즉, 이 경향들은 관찰의 주체인 지성을 주어져 있는 상황으로부터 과도하게 분리해버리는 것에 맞서는 참여하는 감각의 저항을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디오게네스와 예수 그리고 트라키아인의 한여는 적어도 사는 것보다 읽는 것을 선호하는 자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야말로 그 단어의 의미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반동문자들이다.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와 마찬가지로 이 세 인물은 바로 자신들에게 붙여진 반동문자라는 제가 좀 생각하는데요. 오늘날 한국에서 곧잘 사용하는 표현을 하자면 삐딱이라는 이런 호칭에 매우 만족할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삶은 언제나 끊임없이 원초적인 자기 충동이어야 한다고, 그리고 때때로는 반동이어야 한다고, 즉 기형화하는 강제들에 대한 순수한 거역이자 고작한 압축에 맞선 순수한 저항이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자신들의 입장을 증명할 것이다. 한여들의 말로 하자면, 즉 수박하고 다정화된 표현을 쓰자면 우리는 그 어느 것에도 만족할 수 없다. 그리고 좌파의 표, 68년대 이제 학생 운동권에서 나온 그 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면 저항하지 않는 자는 뒤집힌 채 사는 자이다. 예로부터 그러한 반동적 충동들은 언제나 새로운 모습을 띠고 시대들을 반동한다. 그 충동들은 초기 사회주의자들, 상황주의자들, 공동체주의자들, 그리고 집단연합 지도자들에 대해서 다시 도래한다. 그것들은 이론적 공론에만 머무는 방관자들에 대한 생기론자들의 비판에서 다시 매화를 친다. 이 반동적인 충동들은 아마도 오디오 문화에 대해 그것은 체계에 통달됐던 권리를 총체적이고 비직선적인 지각에게 되돌려준다고 한 마셜 맥루한의 찬사에서 그 최고의 지적인 난조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에 대해 모리스 블랑쇼의 책낭만주의적인 태제는 문학은 어떤 총체적 경험에 이르는 잠재력을 그 속에 지니고 있다고 응답한다. 블랑쇼의 이러한 입장은 바로 그것이 지닌 부조리한 경향을 통해 설명된다. 그것은 생생하게 체험된 상황들의 전체주의를 해체하는 것이 바로 읽는 행위의 본성에 놓여 있다는 점을 잊도록 만들고자 함으로써 총체적 힘으로서의 독서를 칭송한다. Eine vergleichbare Korrekturbewegung vollzieht sich im gegenwärtigen Denken hinsichtlich des zurückgedrängten Raumes. Das große Zurück zum Kontext erscheint jetzt in den vielfältigen Reflexionen über Einbettung. Einbettung als passive Solidarität. Nachdem Distanzen nur noch das zu sein scheinen, um überwunden zu werden, nachdem die Landeskulturen nur noch bestehen, um sich mit anderen Traditionen zu vermischen, nachdem alle Erdoberflächen nur noch die immobilen Pendants zu ihren eleganten Zusammenfassungen in geografischen Karten und Luftaufnahmen darstellen, seit der Raum schlechthin nur noch das Nichts bedeutet zwischen zwei elektronischen Arbeitsplätzen,
ist die Tendenz vorhersehbar, dass der Widerstand gegen diese Entwirklichungen wählen wird. Ja. Die Präsenzkultur muss ihre Rechte in Erinnerung bringen. Das Erlebnis des Ausgedehnten wird sich früher oder später gegen die Effekte der Kompressionen, Abkürzungen und Überfliegungen zur Wehr setzen. Wie der dekontextuierte Sinn in letzter Instanz seit jeher auf Einbettung in eine nicht überspringbare Situation angewiesen blieb, um sich nicht ganz in unverbindlichen Abstraktionen aufzulösen, so muss auch der komprimierte Raum an die naturwüchsigen Ausdehnungserlebnisse angekoppelt werden, um nicht völlig in Abgehobenheit zu verschwinden. Diese Einsicht wird heute von denen geltend gemacht, die der dekontextuierenden Tendenz der Universalismen und der Telemaschinen die Erinnerungen an das Lokale entgegensetzen. 오늘날 사고에서 이어와 가질 만한 그 수정의 운동은 주로 위축된 공간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콘텍스트로의 이러한 복귀는 수동적 연대로서의 자리의 든에 대한 다양한 관성에서 벗어납니다. 거리가 오로지 극복되기만을 위해 현존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 뒤로 지역의 문화가 오로지 다른 전통들과 혼합되기 위해서만 존재하기 시작한 뒤로 그리고 지구의 모든 표면들이 오로지 지리학적 지도와 항공사진상의 멋들어진 각종 후보와 낙후에 성행하는 고동의 대응물만을 의미하기 시작한 뒤로 공간이 그저 전자기기로 작동되는 두 작업장 사이에 있는 무만을 의미하기 시작한 뒤로 이러한 추이에 맞서는 저항이 선택하게 될 것은 예견될 수 있다. 즉 현존의 문화가 그것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연장된 것의 체험은 조망간을 동원하고 압축, 축약, 그리고 개괄의 작용에 맞서 저항하게 된다. 제 아무리 탈콘텍스트화된 의미라고 해도 그것이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추상작용 속에서 완전히 해체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종 승격에서 보자면 이미 오래전부터 건너뛸 수 없는 하나의 상황이 계속 종속되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압축된 공간 또한 그것마저 제거됨으로써 완전히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연산의 연장 체험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오늘날 이러한 통찰은 보편주의와 보행적 기계의 탈콘텍스트화하는 경향에 맞서 지역적인 것에 대한 상기를 옹호하는 이들에게 관철되고 있다. Das neue Raumdenken ist also der Aufstand gegen die geschrumpfte Welt. Mit der Wiederentdeckung der Langsamkeit geht die der örtlichen Ausdehnung einher. Wie, wenn wir plötzlich aufhörten, das eigene Dasein im Maßstab 1 zu 100.000 oder 1 zu 10 Millionen zu verkleinern. Wie wenn wir in den Karten mit einem Mal wieder das ausgedehnte Leben zu lesen lernten. Wenn wir von der Chronolatrie zurückfänden zum topophilen Empfinden. Wäre es nicht an der Zeit, wieder einmal ein paar unverschämte Händler aus dem Tempel zu vertreiben? 공간에 대한 새로운 사고는 곧 수축된 세계에 맞서는 동기이다. 장소적 연장은 바로 느림의 발견과 결부된다. 만약 우리가 보유한 현존체를 10만 분의 1 또는 1000만 분의 1과 같은 척도로 축소해버리는 것을 노래는 그만둔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우리가 지도에서 연장된 삶을 읽는 법을 갑자기 배운다면 만약 우리가 시간 숭배에서 깨어나 장소의 진화적인 감각들로 돌아간다면 다시금 몇몇 번번 쓰는 장사시대를 상원에서 주방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거는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이제 사상이들 때리면서 내쫓았던 그러한 것을 지금 은연중에 빗대고 있습니다. Jedoch dürfen wir denn sicher sein, nach dem Abzug der Händler die reine Stimme des Orts zu hören? Die Wiederbetonung des Lokalen hat ihre Tücken. Denn der Ausdruck lokal gehört zu den am meisten missverstandenen Vokabeln in den Sprachspielen von Journalisten und Soziologen, die Konfusion zu Leitartikeln verarbeiten, die ihrerseits Rohstoff für politische Erklärungen liefern. Auch reaktionäres Raumdenken will gelernt sein. Üblicherweise verwendet man das Wort lokal als Gegenstück zu global oder universal, wobei das Wort par, global, lokal als derselben Ordnung des homogenen und kontinuierlichen Raumes angehörend vorgestellt werden. Homogene Räume sind durch die Äquipotenz der Punkte und deren Verbindbarkeit mittels direkter Linien bestimmt. 하지만 우리는 장사치들이 물러난 뒤에는 장소의 순수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과연 확신할 수 있을까? 지역적인 것을 다시 강조한 것에는 모종의 위험 요소가 숨어 있다. 왜냐하면 지역적이라는 표현은 혼란을 신문사설로 각동하는 저널리스트들과 사회학자들의 언어 게임에서 가장 흔히 곡해되고 있는 그 위에 속하기 때문이다. 공간에 대한 반동적인 사유 또한 잘 숙지되어야 한다. 지역적이라는 단어는 일상적으로 전지구적 또는 보편적의 반대말로 사용된다. 이 경우
전지구적, 지역적이라는 단어쌍은 동질적이고 지속적인 공간의 동일한 질서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동질적 공간들은 등 가치를 지닌 점들 및 직선을 통한 그 점들의 연결 가능성에 의해 규정된다. Dank dieser Raumkonzeption konnte eine These wie die folgende aufgestellt werden. The universal is the local without walls. Eine Behauptung, die ins Ohr geht und doch falscher nicht sein könnte. Sie ist sympathisch, weil sie die Welt als Inbegriff von Provinznestern bestimmt. Es gibt also keine Universalität, sondern nur interprovinzielle Beziehungen. Sie ist symptomatisch, weil sie den hilflosen Common Sense ausdrückt, dem man begegnet, wo immer die räumliche Verfasstheit der Existenz im Global Age zur Sprache kommt. Sie ist naiv, weil sie eine Symmetrie unterstellt, wo keine sein kann und Wände abreißt, wo keine stehen. Die von dem Weltsoziologen Ronald Robertson populär gemachten Hybridausdrücke lokal, glocalize, globalization sind von der gleichen Machart. Auch sie spiegeln dieselben den gängigen Globalisierungsdiskursen innewohnenden Täuschungen wider. 이러한 공간 개념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성립된다. 보편적인 것은 벽이 없는 지역적인 것이다. 이는 비록 귀에 쏙쏙 들어오기는 하지만 더 이상 그렇을 수 없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물론 호감을 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계를 여러 지역 거주지의 총괄 개념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즉 보편성이란 존재하지 않으면 다만 지역 간의 관계만이 존재할 뿐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주장은 어떤 좋지 않은 징후를 안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글로벌 시대의 실존이 처한 공간적 상태가 말해지는 경우에는 언제나 만나게 되는 속수무책의 상식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주장은 소박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어떤 대칭도 존재할 수 없는 곳에 하나의 대칭이 있다고 여기며 아무런 벽도 없는 곳에서 벽을 허물기 때문이다. 세계 사회학자 롤랜드 로버트슨이 의해 인기 있는 단어가 된 지구지역적, 지구지역화라는 합성어들도 보통 지금까지 우리 세방화로 잘못 번역되게 됐습니다. 그런 합성어들도 그와 같은 유행의 것이다. 즉, 이 신조어들 또한 현금의 세계화 담론에 잠복해 있는 기만적 요소들을 반영하고 있다. Der Irrtum besteht kurz gesagt darin, das Lokale und das Globale aufeinander zu beziehen wie den Punkt und das Feld. Wo das geschieht, wird das Lokale unvermeidlicherweise so vorgestellt, als wäre es mit dem Globalen schon hintergründig gleichgeartet und hätte das nur noch nicht begriffen. Das Lokale wird gedacht wie ein Fleck in einem regelmäßigen Raumgitter, sagen wir wie ein introvertiertes Kaff, in dem die Filiale einer multinationalen Firma Fuß gefasst hat. Wenn hier die Manager den Eingeborenen erklären, warum sie gekommen sind, und die Leute vom Ort einräumen, es schade nicht, die Fremden an sich heranzulassen, dann wäre nach einiger Zeit die Union zwischen uns und denen da vollzogen. Das Große wird im Kleinen so zu Hause sein wie umgekehrt das Kleine im Großen. Stets wird vorausgesetzt, was nicht bewiesen wurde, dass die Beziehungen zwischen den Fremden und den Ansässigen in einem homogenen Ortsraum stattfinden, in dem Positionen prinzipiell reversibel sind. 한쪽으로 말하면 오류는 바로 지역적인 것과 지구적인 것을 마치 점과 면처럼 서로 연관짓는 데 있다. 이렇게 되면 지역적인 것은 불가피하게 마치 그것이 지구적인 것과 이미 근본적으로 동종에 거친 것처럼, 그리고 이 점을 단지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뿐인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 지역적인 것은 규칙적인 수종 격자 안의 한 부위인 듯이 생각되며 마치 어떤 다국적 기업의 지점이 기반을 잡은 조용한 총도성인 듯이 말해진다. 만약 여기에서 경영자들이 토착민들에게 그들이 왜 이곳에 왔는지를 설명하고 또한 낯선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다지 해로운 것이 아니라고 현지인들이 수긍한다면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면 우리와 저기 있는 사람들 사이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큰 것은 작은 것에서 또한 역으로 작은 것은 큰 것에서 안식처를 얻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낯선 자들과 토착인들 사이의 관계가 하나의 동질적인 장소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또 거기서는 그들 간의 지위가 원칙적으로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지만 이런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In Wahrheit liegt die Bedeutung von lokal in der Wiederbetonung des Asymmetrischen, mit all seinen Implikationen. Das ist ein Ereignis von einiger Tragweite, da sich mit diesem Akzent auf dem Ort eine Sprache für das nicht komprimierte, nicht abgekürzte ankündigt. Der Ton auf dem Lokal macht das Eigenrecht des in sich Ausgedehnten geltend, den Fortschritten der Dekontextualisierung, der Kompression, der Kartierung und Neutralisierung des Raums zum Trotz. 지역적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엄청나게 많은 함축을 지닌 비대칭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에 있다. 이는 적지 않은 영향력을 지니는 정신적 사건이다. 왜냐하면 장소에 대한 이러한 강조를 통해서는 바로 압축되지 않는 것과 축약되지 않는 것을 위한 하나의 언어가 예고되기 때문이다. 지역적인 것에 대한 강조는 공간의 탈 콘텍스트와 압축, 지도화, 중성화의 진척에 대항하여 자기 안에서 연장된 것의 고유한 권리를 관철시킨다.
Mit dem Lokalismus wird der Existenzialismus raumanalytisch reformuliert. Er kann nun in zunehmender Explizitheit sagen, was Dasein als sich verräumlichende Kraft immer schon war. Er kann ausführlich artikulieren, dass und warum sein Bestimmtsein durch Eingebettetsein de facto seit je eine unsuspendierbare Größe darstellt. Hierbei entsteht eine allgemeine Logik der Partizipation, der Situiertheit und der Einwohnung. So wird offengelegt, dass es kein Dasein gibt ohne Teilnahme an ungekürztem Ausgedehntsein, Verbundensein, ja Besessensein, es sei denn, der Sinn für Einbettung wäre durch eine Psychose unterhöhlt oder durch ständige Flucht zerrüttet. Aber ist nicht sogar die Psychose ein wildes Bauen und ist nicht auch die Flucht in einem gewissen Sinne raumbildend? Mit dem einwohnenden Weltverhältnis ist, die großen Raumdenker des 20. Jahrhunderts haben es gezeigt, stets schon eine interieur bildende Aktivität, eine im Sinne Heideggers entfernende Praxis und eine im Sinne von Hermann Schmitz befriedende Kultivierung verbunden. Wo gewohnt wird, sind Sachen, Symbionten und Personen zu lokalen Solidarsystemen zusammengefasst. Das Wohnen entwirft eine Praxis der Ortstreue über längere Zeit, im Übrigen besonders bei den Nomaden, die meistens regelmäßig dieselben Plätze aufsuchen. Es schafft ein Immunsystem aus wiederholbaren Gesten und Kenntnissen. Es verbindet das Entlastetsein dank erfolgreichen Habitualisierungen mit dem Belastetsein durch deutliche Aufgaben. 지역주의를 통해서는 실존주의가 공간 분석적으로 다시 정치화됩니다. 지역주의는 스스로를 공간화하는 힘으로서의 현존재가 원래 어떤 것이었는지를 더욱더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 그것은 현존재가 바로 자리에 들어있음, 영어로는 인베링이라고 합니다. 자리에 들어있음을 통해 규정된다는 점이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불과 한국에 엄청난 위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상세하게 표명할 수 있다. 바로 여기에서 참여, 상황의존성 및 들어가 몸담고 삶이라고 하는 보편적 논리가 생겨난다. 추각되지 않은 인정된, 연결된, 귀속됨이 없이는 그 어떤 현존재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 여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자리의 등, 이것의 의미가 어떤 정신 이상으로 인해 손상되거나 끊임없는 도피를 통해 교란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생각하겠습니다. 들어가 몸담고 사는 세계관계에는 실내 장식을 만드는 행위, 간격을 없애는 실천, 그리고 울타리를 두르는 경작이 언제나 이미 연결되어 있다. 누군가가 사는 곳에서는 여러 사물들과 사태들, 공생자들, 그리고 인격체들이 지역적인 연대 체계로 통합되어 있다. 거주하는 행위는 오랜 동안 장소에 충실하는 실천을 기획한다. 그 밖에도 이는 특히 거의 규칙적으로 같은 장소들을 찾아 나서는 유목민들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거주의 행위는 반복 가능한 몸 동작과 인식을 통해 하나의 면역 체계를 만들어낸다. 그것은 성공적인 습관에 의한 진버서 있음을 분명한 과업들을 통한 진지고 있음과 연결시킨다. Und darum ist das Einwohnen die Mutter der Asymmetrie. Mag sein, dass Sozialphilosophen richtig gesehen haben, wenn sie lehren, wir würden sozialisiert, indem wir lernen, die Rolle des anderen zu übernehmen. Gemeint ist damit nicht, die Wohnung des anderen zu übernehmen, weder durch Raub noch durch Kauf. Der Platz in der Haut des anderen ist nicht zu nehmen. 바로 이 때문에 들어가서 몸담고 사는 행위는 곧 위대칭성의 의문이다. 우리가 배우고 다른 사람의 역할을 이어맡음으로써 사회화된다고 주장한다면 사회학자들의 생각은 옳을 수 있다. 이 말은 강탈도 구매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집을 넘겨받는다는 뜻이 아니다. 다른 saram의 피부 속에 있는 장소는 대여될 수 없다. Einwohnen erweist sich eben als das, was ich nur bei mir und in meinen tun kann, der andere nur bei sich und in seinen. Die Positionen sind ontologisch unvertauschbar, wie die linke und die rechte Hand des bilateralisierten Körpers. Allenfalls können wir den Syneukismos, die Wohngemeinschaft, oder den Koinos, Bios, das Zusammenleben beschließen. Durch sie würde ein neuer Herd gemeinsamer Kultivierungen entstehen, von dessen Fülle und Streit andere ausgeschlossen sein werden. Auch mit ihnen ist der Lagertausch erneut unmöglich. Nur Wohngemeinschaften höherer Stufe könnten uns mit den anderen wiederum zusammenfassen. Aber solche Synthesen wären jenseits einer gewissen Größe nur noch rhetorische und juristische Figuren. Die elementare Foyer-Solidarität, wenn man sie so nennen darf, ist eine Grundschicht der Fähigkeit, wir zu sagen. Und das Pronomen ist nicht die Bezeichnung eines Gruppenobjekts, sondern die performative Aktualisierung eines Kollektivs, das sich durch Selbsterregung und Selbstverräumlichung konstituiert. Das schließt die translokale Solidarität
aufgrund von Einfühlung in Fremde nicht aus. Die christlichen Kirchen, wenn sie sich nicht gerade gegenseitig das Heil absprechen, und die buddhistischen Sanghas beweisen sehr gut, dass Liebe als Fernaufmerksamkeit und Kohärenz in der Diaspora eine Art von Res extensa bilden können. Gewiss, es gibt daneben die projektive Solidarität, mit der sich die Telesentimentalität, die zeitgemäße Variante der Hysterie, im Grunde genommen ein Phänomen des großen Kristallpalastes, ein Wir-Kostüm überwirft. 들어가 사는 것은, 몸담고 사는 것은 바로 내가 오로지 나의 사람들에게서만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오로지 그와 그의 사람들에게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양면 대칭으로 된 신체의 왼손과 오른손처럼 위치되는 존재론적으로 뒤바뀔 수 없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주거 공동체나 공동생활을 결심할 수 있다. 그러한 함께 삶을 통해서는 공동 경작의 새로운 아궁이가 생겨나는데 이 아궁이의 충만함과 다툼으로부터 다른 타인들은 제외되어 있게 된다. 이들과도 또한 장소 교환은 다시금 불가능하다. 더 높은 단계의 주거 공동체들만이 우리를 다른 타인들과 다시 통합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통합들은 어떤 특정한 크기의 저편에서 단지 수사학적이고 법학적인 형태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기초적인 라운지 연대성은 우리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의 기본 층위이다. 이 우리라는 대명사는 어떤 집단적 객체를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자기 촉발과 자기 공간화를 통해 스스로를 구성하는 공동체의 수행적 현실화이다. 이 대명사는 이방인들을 알게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다지역적 연대를 결코 배제하지 않는다. 기독교의 교회와 불교의 성가는 먼 곳에 대한 주목과 소수인들의 응징력으로서의 사랑이 일종의 연장된 것을 형성하고 있음을 매우 잘 증명해준다. 물론 그거 말고도 원격 감수성, 시대별로 등장하는 히스테리의 변종들, 우리를 참칭하는 의상, 여기서 다시 이제 수정곡을 겠습니다. 그 의상과 그 불화를 이루는 기획적 연대성도 존재한다. Wer einwohnt, verhält sich zu seiner Umgebung und deren Um- und Mitwelt nicht als Kartograf, nicht als Landvermesser. Ein Geometer, der heimkommt, hört auf zu messen und zu verkleinern. Er entwirft sich selbst im Maßstab 1:1 ins Gewohnte. Einwohnen ist passives Engagiertsein für die eigene Situation, ein Erleiden und Miterzeugen ihrer vagen und unverwechselbaren Ausgedehntheit. Es ist Parteinehmen und ein sich einbezogen sehen in ein regionales Pleroma. Das ist weder maßstabsgetreu zu verkleinern, noch über ein gewisses Maß zu erweitern. 들어가 몸담고 사는 이는 자신의 집과 그 집을 둘러싼 주위 환경 및 그 공동 구성 요소들을 결코 지도 제작자나 토지 청량가의 눈으로 대하지 않는다. 지리학자라도 일단 집에 들어오면 청량하고 축소하기를 그만둔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로 1:1의 척도로 그 자신이 살고 있는 것 속으로 기획해 놓는다. 들어가 사는 것은 자신의 고유한 상황에 수동적으로 참여해 있는 것, 즉 그 상황의 혼연하고 뚜렷한 연장성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함께 산출하는 것이다. 그것은 지역의 충만함에 참여하는 것이며 또한 그 충만함에 자기 스스로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척도에 준해서 축소되어서도 특정한 척도를 넘어 확장되어서가 안 되는 것이다. Die Ausgedehntheit der einbettenden Situationen, man versteht das sofort, ist der natürliche Komplize des Nachhaltigen. Von ihr leiten sich Kultivierungen her, die ohne Wiederholung und Aushalten bei einer Sache nicht zu haben sind. Natürlich kann man umziehen und sich neu einrichten, man kann sich scheiden lassen und wieder heiraten, man kann auswandern und sich anderswo naturalisieren. Und die Modernen tun das alles bekanntlich öfter als die Alten. 들어가 자기 하고 있는 상황들의 연장성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의 자연적인 공조자이다. 바로 이러한 연장성에서 경작이 비롯되니까 이는 하나의 사태에서 이루어지는 반복과 감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이 사회에서 새로 집을 꾸밀 수도 있고 이혼하고 또다시 결혼할 수도 있으며 이민을 가서 다른 곳에 귀화할 수도 있다. 현대인들은 이 모든 것을 고대인들보다 더 자주 행한다. Auch in den neuen Situationen gehört das Grundverhältnis wieder. Man fasst an einer bestimmten Stelle Fuß und dehnt sich aus. Hölderlins Intuition hat das In-situ-Prinzip am klarsten ausgesprochen. Dichterisch wohnet der Mensch auf der Erde. Merleau-Ponty deutete die Verankerung des Daseins in seiner welthaltigen und weltöffnenden Voluminosität mit dem Satz: Der Leib ist nicht im Raum, er wohnt ihm ein.
Und Heidegger erklärte in seiner Analytik des In der Weltseins, im Dasein liegt eine wesenhafte Tendenz auf Nähe. All diese Thesen konvergieren in einer raumtheoretischen Perspektive. Sie sagen aus, dass Dasein den Aufenthalt im Unkomprimierbaren bedeutet. Dieses dichterische Wohnen impliziert die Gelegenheitsdichtungen und wer auch ständig umzieht, kommt nicht umhin, einen Habitus des Wohnens unterwegs auszubilden. Bei Vielreisenden haben Psychologen Verhaltensmuster beobachtet, die sie als ein mobiles Cocooning deuten. Die Modelle hierfür finden sich bei den Nomaden, denn sie sind, um es hübsch auszudrücken, in der Reise zu Hause oder weniger hübsch, sie reterritorialisieren sich an der Deterritorialisierung selbst. Das ist eine andere Art zu sagen, dass die nomadischen Kulturen die konservativsten, die häuslichsten, geschlossensten Systeme bilden, die im Gang der sozialen Evolution aufgetreten sind. 그러나 근본적인 번에는 새로운 상황들이라 하더라도 다시 도래한다. 우리는 하나의 특정한 지점에 발을 딛고 있으며 연장되어 있다. 헤일러린의 직관은 상황 안 원칙을 가장 분명하게 표명한 바 있다. 인간은 대지 위에서 식습으로 산다. 멜러퐁티는 현 존재는 세계를 자신 안에 품으면서 또한 세계를 여는 풍만함 속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말로서 설명했다. 몸은 공간 속에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몸은 공간 속에 들어가 사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세계 내 존재를 분석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 존재 속에는 가까움을 지향하는 본질적인 기능이 있다. 이 모든 이론들은 하나의 공간 이론적 시각에서 일치하고 있다. 즉 그것들은 현 존재란 바로 압축될 수 없는 것 속에 머무는 것임을 의미한다고 의미한다. 이러한 시적인 거주는 즉 흥시를 포함한다. 제 아무리 끊임없이 자리를 이동하는 사람도 그 도중에는 거주라는 형태를 형성하지 않을 수 없다. 심리학자들은 이동을 많이 하는 이들에서 일종의 이동식 보금자리 만들기, 영어로 하면 모바일 코쿠닝입니다. 이동식 보금자리 만들기라고 해석될 수 있는 행동 유행을 고찰한 바 있다. 이를 대표하는 모델들은 유목민들에게서도 발견된다. 왜냐하면 유목민들은 예쁘게 표현하자면 바로 이동하는 것이 집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며 또는 좀 덜 예쁘게 표현하자면 탈영역화 그 자체에서 자신의 영역을 다시 찾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면 유목문화는 사회적 진화의 과정에서 출현했던 체계들 중에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집에 있기 좋아하고 가장 폐쇄적인 것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Es ist somit nicht wahr, wenn Marx und Engels behaupten, dass alles Ständische und Stehende verdampft. Die große Mobilmachung durch das Kapital muss vieles stehen lassen, was sich der Liquidierung widersetzt. Sie kann lokale Kulturen nicht per Auslandsüberweisung transferieren. Sie kann die generativen Prozesse zwar modifizieren, aber nicht ersetzen. Ebenso wenig trifft zu, dass alles Ausgedehnte durch die Komprimierung verschwendet. Vor allem werden die Trägheit und Verzweigtheit moderner Rechtssysteme für immer die seltsamsten Aktivposten einer konservativen Welteinrichtung bieten. Die Thesen von Marx und der aktuellen Sophisten der Raumlosigkeit beweisen eher, dass sich die kapitalistische Weltverdichtung in einer Menge hochmütiger Übertreibungen widerspiegelt, von denen man nicht erwarten darf, dass sie auf Dauer akzeptabel scheinen. Globalisierung ist außer all dem, was sie sonst noch ist, ein semantischer Topos, der Irrlichter anzieht. Sie dient als Sammelstelle für haltlose Behauptungen über den Weltlauf. Sie hat neben ihrem komplexen Realbetrieb einen Überbau an vereinfachenden Fantasien und an Paniken für den Haus- und Staatsgebrauch hervorgebracht. Die meisten sind soziologische Versionen von Flugträumen, phobische und prickelnde Bilder vom Verlust des Arbeitsplatzes und der Körperschwere. Sie beschwören die Entwertung örtlicher Kompetenzen herauf, verkünden Invasion und Überfremdung. Vor allem aber reden sie von dem Zwang, mit Unsichtbaren zu konkurrieren, die sich nicht schämen, das meiste besser und billiger zu machen. Wie jene schamlosen Dentisten aus Ungarn und Polen, die westeuropäische Gebisse für die Hälfte ersetzen. 따라서 모든 신분적인 것과 정치에 있는 것이 사라진다. 앞에 이용했죠. 라는 마르크스와 앵겔스의 주장은 틀렸다. 자본에 의한 엄청난 유동화가 해체에 저항하는 많은 것들을 그대로 둘 수밖에 없다. 그것은 지역 문화를 해외 성공을 통해서 옮겨놓을 수는 없다. 그것은 번식의 과정을 약간 수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를 대체하지는 못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연장된 것이 압축에 의해 사라진다는 것도 틀린 말이다. 무엇보다도 구석구석까지 세세하게 항목화되어 있는 완고한 근대적 법체계는 언제나 보수적인 그 세계관에 그렇게 드문 차린 행복을 제공해 줄 것이다. 오히려 막스와 무공간성을 주장하는 현대의 소피스트들이 내놓은 테이즈는 자본주의적 세계 압축이 수많은 오만한 과장 속에서 발생되고 있음을 증명하거니와 우리는 그러한 과장이 계속해서 받아들여질 만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전 지구화는 그것의 본색을 완전히 숨기고 있는 바, 그것은 도깨비불로 치장하고 있는 의미론적 장소이다. 그것은 세계의 진영에 관한 끊임없는 주장들을 위한 저장소로서 기능한다.
전지구화는 그것의 복합적인 실질 경영 말고도 가정용과 국가용의 여러 성급한 환상들과 공포들이 입각한 상부구조를 산출해냈다. 그 대부분의 하늘을 나는 꿈의 사회학적 버전들, 일자리와 몸무게의 상실에 대한 두렵고도 적극적인 상들이다. 그것들은 장소 관할권의 평가 절하를 가져오며 침범과 외세 계획을 보고한다. 하지만 그것들은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것을 더 좋고 더 싸게 만드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는 보이지 않는 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부득이성을 들먹고 있다. 이들은 서유럽산 틀니를 반값에 대체해버리는 헝가리와 폴란드의 저 파렴치한 지구에서들과도 같다. Wir machen noch 3 Zeilen mehr. Gelebte Ausgedehntheit sind keine Produkte, die man veräußern könnte, weder in der Nachbarschaft noch in Übersee. Auch spielt der Gegensatz von Stadt und Land für die Deutung des Seins am Ort keine Rolle. Fortpflanzung zum Beispiel, um dem Leser mit dem massivsten Exempel nahezutreten, ist ein Vorgang, dem man das Prädikat lokal nicht verweigert wird. Er steht unter eigentümlichen räumlichen Gesetzen, beginnend mit einem Rundwerden der Mütter, das man weder in Ausdrücken der Globalisierungsgegner noch denen der Neoliberalen richtig wiedergeben kann. Das unwillkürliche, zarte und invasive Wohnen in der ersten Nische drückt keine Symmetrie zwischen dem Besucher und der Gastgeberin aus. Es ist vom Kinde her gesehen die einseitigste Operation, die es in seinem Leben begangen haben wird, und wenn es Diktator werden sollte. Dass es dennoch willkommen geheißen werden kann, beweist die Spannkraft der Asymmetrie, die das Leben ist. 좀 건너뛰어서 13쪽입니다. 13쪽 위에서 6번째 줄. 삶을 통해 체험된 연장성은 이웃간이든 바다를 건너서든 양도나 매각될 수 있는 생산품이 아니라 도시와 시골이라는 대립관계 또한 장소에 있는 존재의 실존 이상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 예컨대 번식이라는 과정에 대해 우리는 지역적이라는 수로를 결코 바탕할 수 없다. 번식의 과정은 그것의 고유한 공간적 법칙들에 의거한다. 즉 그것은 어머니의 배가 불러지는 것에서 시작하거니와 이 배불러짐은 세계화에 반대하는 이들의 운명 속에서도 신자유주의자들의 운명 속에서도 결코 제대로 재현될 수 없는 것이다. 최초의 적소에서 이루어지는 본의 아닌 은근한 친입성의 거주는 방문자와 주인 사이의 그 어떤 대칭관계도 표현하지 않는다. 어린아이 때부터 볼 때 그러한 거주는 만약 그 아이가 후일 독재자가 되어야 했다면 그가 자신의 삶에서 시작한 가장 일방적인 전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축하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불릴 수 있다는 사실은 비대칭성이 지니는 긴장력을 증명해준다. Eigentlich müsste es ja heißen, Diktator bleiben, nicht statt Diktator werden. 그러니까 독재자가 된다는 것을 계속 독재자로 남는다고 그렇게 표현을 제가 바꿨습니다. Okay. Nächst der biologischen Fortpflanzung liefern das Heranwachsen und die Ausbildung der Kinder, die Kulturweitergabe und die Übernahme dieser Gabe durch die Empfängergenerationen die mächtigsten Paradigmen für das Unkomprimierbare, das sich in hartnäckig asymmetrischen Prozessen entfaltet. Leben lernen heißt an Orten sein lernen. Orte sind wesenhaft unkürzbare sphärische Erstreckungen, die von einem Ring weggelassener und fernbleibender Dinge umgeben sind. Das in der Weltsein behält für immer den Grundzug des Weglassens alles dessen, worin es nicht selber anwesend sein kann. Und da impliziert die Schule des Daseins, was immer es auch rundum weglässt, ein Ausdehnungslernen als Navigieren in unkomprimierbarem Zeit- und Raumgefüge. An ihrem Beginn schließt sie den Wortschatz der Muttersprache auf, bestehend aus Zehntausenden von semantischen Örtern, bei denen man keinen Buchstaben streichen darf, ohne die Stelle zu verfehlen. Man hat in der Linguistik bisher zu wenig darauf geachtet, dass Lexika gewissermaßen die Adressbücher der Dinge in einer gegebenen Kultur sind und dass die Syntaxen die Versammlungsvorschriften für Zusammenkünfte von Akteuren und Sachen in symbolischen Lokalen beinhalten. 생물학적 번식에 의해서는 아이들의 성장과 교육, 문화의 전수 및 수용 세대에 의한 유산의 상속이 압축될 수 없는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패러다임을 제공해 주거니와 이 압축 불가능한 것은 끊임없이 비대칭적인 과정들 속에서 전개된다. 삶을 배운다는 것은 바로 장소에 있음을 배운다는 것을 뜻한다. 장소들은 본질적으로 단축될 수 없는 둥근 구면의 영역으로서 이러한 영역은 떨어져 나가 먼 곳에 있는 사물들로 둘러싸여 있다. 세계의 존재는 그것 자신의 힘만으로는 그 속에 자리하고 있을 수 없는 모든 것을 제외하는 것을 언제나 특징으로 지닌다. 따라서 현 존재의 학교는 연장을 비우는 것을 함축하는 바, 이는 곧 압축될 수 없는 공간, 시간의 구조 속에서 항해하는 것을 뜻한다.
현존주의 학교는 그 출발점에서 수만 가지의 의미론적 장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모국어의 의미들을 알게 해줍니다. 이 의미론적 장소들에서 우리는 그 지점을 소홀히 함이 없이 그 어떠한 글자도 지워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언어학에서는 너무나도 간과되어 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의의 사전들은 일정 정도에서는 어떤 주어진 문화 속에 포함된 사물들에 대한 주소록이라는 점과, 구문론들은 상징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자들과 사물들의 모임을 위한 집회 규정들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이다. Man kann an diesem Beispiel zeigen, was eigentlich Positivismus heute bedeutet, nämlich Ungeduld. Der Geist des Positivismus heute ist der Versuch von Politikern, von Managern und von Industrieplanern, Prozesse, die ihre eigene Zeit verlangen und ihre eigene Räumlichkeit fordern, unter das Gesetz der Abkürzung und der Kompression zu stellen. Und deswegen nehmen positivistische Ausbildungsplaner Anstoß an den Geisteswissenschaften im Allgemeinen und an dem Konzept der literarischen und der musischen Bildung im Besonderen. Weil ihnen ja klar ist, um nur ein paar Beispiele zu geben, eine Faustlektüre kostet ganze Tage. Anna Karenina hält den Leser mehrere Wochen auf, und wer mit Beethovens Klaviersonaten und mit Riems Streichquartetten vertraut werden will, muss Monate investieren. In Zeiten des verschärften Wettbewerbs ein kaum annehmbarer Luxus. 15쪽입니다. 방금 많이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이제 실증주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 압축과 응축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특히 그 실증주의적인 그 사고에 입각한 정치가들과 그 기업 경영자들과 되고, 이것을 지금 이제 15쪽에서는 또 보다 좀 더 예술 작품을 예로 들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근거에서 실증주의적 교육 기반자들은 일반적으로는 정신과학들에 대해, 그리고 특수학에는 문학적 교육과 음악적 교육의 개념에 대해 거부감을 느낀다. 왜냐하면 파우스트를 강독하는 데는 여러 달이 소요되고, 안나 카레리나는 몇 주일씩이나 독자를 잡아두며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들과 볼프강 림의 현악 사송들을 제대로 해석하고자 하는 이는 몇 달을 투자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실증주의자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첨예하던 경쟁의 시대에 이러한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치인 것이다. Das Prinzip der asymmetrischen Ausdehnung ist nicht nur für mikrosoziologische Phänomene oder für Sprachentfaltung und hochkulturelle Kompetenzen zuständig. Es durchdringt auch den Kernbereich der politischen Sphäre, beginnend mit dem Staatsbürgerschaftsrecht, das die Menge der lebenden, ungefiederten Zweibeiner in scharf asymmetrische Mengen spaltet, die Mitglieder und die Nichtmitglieder der Nation. Das ungleich ausgedehnte nistet erst recht im Herzen der großen solidargemeinschaftlichen Strukturen, insbesondere der Rentensysteme, bei denen mit legitimer Eifersucht darüber zu wachen ist, die Anspruchsberechtigung an eine entsprechende Leistung zu knüpfen. Hier hängt alles an der Fähigkeit des Systems, erfolgreich eine Asymmetrie zwischen Beiträgern und Nichtbeiträgern zu etablieren und die Subversion durch Sozialparasiten in Schranken zu halten. 비대칭적인 연장의 원리는 단지 미시사회학적 현상들이나 언어적 전개 양성들 및 고급 문화 영역들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 원리는 또한 정치 분야의 핵심 영역에서도 관철된다. 이는 국가의 시민권에 관한 법에서 이미 시작된다. 이 법은 이제 인간에 대한 얘기다. 인간, 즉 살아있는 깃털 없는 이족 동물들의 집합을 날카로운 비대칭적 집합들로, 즉 국가의 구성원과 비구성원들로 갈라놓는다. 상이하게 연장된 것은 커다란 연대 공동체적 구조들을 이룩하고자 하는 가슴 속에서 비로소 제대로 둥지를 튼다. 이러한 연대 공동체적 구조들 중 특히 연금 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제도에서는 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부여를 어떤 그에 상응하는 업적들과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일종의 시기심이 작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바로 정당한 시기심으로 보아야만 한다. 여기에서는 공로자와 비공로자 사이의 비대칭성을 성공적으로 그쳐짓고 사회의 기생충들에 의한 전복을 차단할 수 있는 세계의 능력에 모든 것이 걸려있다. 사회 기생충들이라는 게 아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독일 같은 그 복지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일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이제 실업자 신고를 하고 학생으로 등록해놓고 이제 학교 다니지 않고 함으로써 이제 그 많은 그 복지국가의 혜택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Dass der Lokalismus in keiner Weise reaktiver Natur ist, sondern als Affirmation der schöpferischen Ausdehnung am Ort verstanden werden muss, zeigt sich beim Hauptgeschäft des demokratischen Lebens, der Rekrutierung der Bürger durch ihre Bürgerschaft für die öffentlichen Aufgaben. Was seit der Wiederkehr der Städte im europäischen Spätmittelalter die Stadtbewohner zur Mitwirkung am Gemeinwesen einberuft, ist das örtliche Kraftfeld, in dem sich die agilsten Verfolger eigener Interessen mit einem Male als Cittadini, als Bürger, als Citoyen, das heißt als Träger eines gemeinsamen Interesses und einer überschießenden Animation entdecken. Politisch ist das örtliche Kraftfeld nicht, sofern in ihm nur Kollektivaffekte zirkulieren, sonst wäre die Politik nur die Emanation von lokalen Stimmungen und Perfidien. Es ist politisch, sofern das Gemeinwesen, die Stadt oder die Nation, vielleicht auch die Nationengruppe, eine Realisierung eines an seinem Ort verkörperten Willens ist, mittels der ausgestrittenen Differenz von Meinungen und Leidenschaften erkannte Aufgaben zu lösen und gefundene Lösungen der Nachprüfung auszusetzen. Dies gelingt nur, wenn der politische Ort sich lokal egoistisch und lokal enthusiastisch zugleich in die Zukunft projiziert. Das heißt, wenn der Ort stärker ist als die Ideologien und die bürgerliche Kommune attraktiver bleibt als die multinationalen Sekten, die nach dem Staat greifen. Wenn ich nicht provinziell empfinden kann, kommt Politik als Beruf für mich nicht in Frage. Die Respublika funktioniert nur als ein Parlament der Ortsgeister. 지역주의가 결코 반동적인 본성의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장소에서의 연장을 긍정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공공의 과업을 위한 시의회를 통해 시민을 징발하는 민주적 삶의 본산에서 잘 드러난다. 중세 유럽에서 도시들이 다시 등장한 이후로 도시민들을 공동의 조직에서 함께 참여하도록 불러 모으는 것은 바로 장소적인 힘의 장이다. 여기에서는 자신의 관심사를 가장 민첩하게 따르는 자들도 단번에 시민으로서 혹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국민으로서 즉 시타디니 내지 시투아엔으로서 다시 말해 공동의 관심사와 통합적 자극을 담지하는 주체로서 스스로를 발견한다. 장소적인 힘의 장이 정치적인 것은 그 속에 집단적인 충동이 순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정치는 단지 지역적인 기분들과 악의들이 발생하여 불과할 것이다. 그것이 정치적인 것은 도시나 국가 같은 그리고 또한 국가들의 집단과 같은 공동의 조직이 바로 의견과 욕구들의 차이에서 오는 분쟁을 종식시킴으로써 사람들이 인식하는 과제를 해결하고 또한 발견될 해결책을 재검토하려는 구체화된 의지를 자신의 장소에서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오로지 정치적 장소가 지역 이기주의적으로 그리고 지역 열광적으로 미래에도 동시에 투영될 때만이 성취될 수 있다. 내가 몸담은 지역의 것으로 느끼지 못하면 직업 혹은 좀 더 정확한 말하면 소명입니다. 소명으로서의 정치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공공의 것은 오로지 장소혼들의 의회로서 기능한다. Bürgergesellschaften verwahrlosen schnell, wenn sie den durchreisenden Ideologen und Sektenführern in die Hände fallen. Hitler zum Beispiel war der Prototyp des Fremden, der unter geschwächten Einheimischen mit Phrasen die Macht erringt. Das hat Hermann Broch wahrgenommen und im Bergroman noch immer der tiefsten Faschismustheorie beschrieben. Eine analoge Betrachtung für Lenin als einen Importeur deterritorialisierter Ressentiments fehlt bisher. Die totalitären Konzeptpolitiker des 20. Jahrhunderts haben demonstriert, bis wohin die Machtübernahme phantomhafter Programme auf Kosten der polisbasierten Immunkräfte und der bürgerlichen Ortsgeister binnen weniger Jahre führen kann. Was den spekulativen Kapitalismus als abstraktes, invasives Erfolgsprogramm angeht, so wird man seine aktuellen Exegeten auffordern müssen, zu beweisen, dass sie keine Anhänger einer global operierenden Sekte sind. Der Verdacht gegen den Kapitalismus als Religion wartet auf Abklärung. Die Lebensform demokratischer Nation überlebt aber nur, wenn sie die Semantik des Eigeninteresses und der Selbstpräferenz mit der Semantik der Freiheit für anderes und des Etwas zu geben haben, also eigentlich mit der Geste der Großzügigkeit zum Ausgleich bringt. Eine genießbare Nationalität ist eine Appellation contrôlée am Ort erzeugt, in der Welt repräsentabel. 곳곳에 손을 뻗치는 이데올로그들과 분파의 우두머리들의 수종에 들어선다면 시민사회는 급격히 몰락한다.
히틀러는 무기력해진 토착민들 가운데 들어가 미사적으로 권력을 잡은 이방인의 원형이었다. 바로 이 점을 헤르만 브로크는 간파하여 산소설에서 기술하였다. 탈영토 활의 원한의 수입자로서의 레닌에 대한 고찰에는 아직 이에 견줄 만한 것이 없다. 20세기의 전체주의적 정치 이반자들은 폴리스의 토대를 둔 면역력과 시민적 쌍성혼을 짓밟고 이루어지는 헛개비 같은 강령들의 권력 찬탈이 불과 수년 만에 어떤 나라도로까지 지랄을지를 보여주었다. 추상적인 진작적 성공 프로그램으로서의 투기적 자본주의에 관해서 보자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오늘날의 해석자들에게 그들 자신이 결코 전지구적으로 행행하는 분파의 수종자가 아님을 증명하라고 요구해야만 할 것이다. 종교로서의 자본주의를 대하는 의적의 해명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삶의 형식은 오로지 그것이 자기 관심과 자기 우선의 의미론을 타자를 위한 자유와 무엇을 주어야 함의 의무론과 화해시킬 때만이 존속할 수 있다. 향유될 수 있는 민족적 전체성이라는 것은 장소에서 산출되고 세계 속에서 재현될 수 있는 하나의 아펠라시온 컨트롤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프랑스 나이틀이 프랑스에서 정말 명가 인정받은 최고급 포도주를 갖다가 이제 표시하는 일종의 딱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슨 성에서 만들었다. 이것은 정말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공인된 하나의 상표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zuerst Dankeschön hier, Herr Stoltenberg. Wir haben noch etwa 5 bis 10 Minuten Pause. 10 Minuten Pause. 예, 지금부터 10분간 쉬고 바로 2부로 들어가겠습니다. 2부 토론 진행은 슬로트타임 사상에 대해서 그래도 국내에서 최고 권위자이신 우리 이진우 총장님께서 직접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바깥에 간단한 다방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드시고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데랑 상당히 지역들과 아니 학교 도서기 있는데 플라스틱 공을 준비하고 야, 뭐 먹을래?